대중문화를 저번에 요까지 이론을 했죠.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는 못하고 넘어갔는데 대중매체와 연관된 게 대중문화다. 순기능은 이전에는 원래 문화를 뭐 누구만 귀족들만 향유하는 건데 좀 고급 문화의 의미만 문화였어.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대중문화 같은 거. 대중매체가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되잖아요. 몇 기능은 상업주의, 뭐 대중조작수단 이런 게 흐를 수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문화가 되면서 좀 자료의 퀄리티들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고급 문화일 때. 왜냐면 팔려야 되니까. 팔려면 쉽고 재밌고 좀 자극적이어야 돼. 근데 이제 자극적일수록 조금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은 좀 비교해 보세요. 주류문화, 하위문화랑 대중문화의 범주가 어떠냐를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중문화는 고급 문화가 아닌 게 대중문화야. 주류문화, 대중문화 중에서도 주류문화, 하위문화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는 대중문화인데 할리우드 영화는 주류문화. 거의 다 보는 거죠. 근데 일본 문화, 프랑스 영화 이런 거는 일본 영화, 프랑스 영화는 잘 안 보잖아. 하위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할리우드도 대중이 보고 프랑스, 일본 영화도 대중이 보죠. 대중이 보지만 대중은 대부분이 보고 프랑스 영화, 일본은 대중 일부가 본다. 여기는 특히 되고요. 이게 좀 중요해요. 대중매체는 인쇄매체, 인성매체, 영상매체 같은 게 있는데 인쇄매체는 이거를 전통적 대중매체라고 해. 인쇄매체는 글자로 나오는 겁니다. 신문이야. 여기 인쇄매체, 너네 글자 인쇄매체. 그리고 음성매체는 라디오, 음반, 소리로 들리는 거니까 당연히 음성매체고요. 영상매체가 둘이 더한 겁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소리도 들리는 것, TV 영화 같은 거지. 인쇄매체는 뭐만 중요하냐? 이거만 중요합니다. 정보의 심층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소리가 들리고 사라지죠. 여기도 영상이 보이고 사라지죠. 내가 뭐가 어려운 내용을 접했을 때 고민해가지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뭘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당연히. 맞죠? 쉽게 들리는 좀 쉬운 내용들만 전달됩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보통 뭐 오락 영화 이런 게 많은 거잖아. 뭐 드라마, 연속극 뭐 이런 것도 그냥 보고 싶어서 재미로 보는 거지. 어려운 내용들이 별로 없고. 음성매체도 라디오 뭐 이런 거 하면 뭐 사연 읽어주는 거 어려운 내용 없잖아요. 뭐가 어려운 거야? 이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좀 고급진 내용들은 이해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내용들은 다 뭘로? 인쇄매체로 작성이 됩니다. 신문 같은 거, 정보에 좀 심층성이 높은 거죠. 시사 칼럼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심층성이 높다는 게 요거 단축키로 나옵니다. 인쇄매체 단축키로 바로 가는 게 나옵니다. 동시전달력은 낮다. 이 용어가 좀 어렵거든. 이 용어를 좀 기억을 하자. 동시전달력, 동시성, 비동시성, 정보 수령의 동시성, 비동시성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거든. 근데 정보의 동시전달력이라는 거는 정보 전달 속도를 뜻합니다. 이게 단어가 정보 전달의 정보 전달의 동시성, 수용의 동시성, 동시 전달 여부가 비슷해 보이잖아. 이게 다른 용어다. 용어를 구분해야 돼요. 정보의 동시 전달력은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전달 수용의 동시성이랑 다르다는 얘기죠.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쉽게 확산된다는 얘기야. 어디가 더 쉽게 확산되겠지? 뉴미디어예요, 인쇄매체예요. 뉴미디어가 훨씬 정보 속도가 빠르겠지. 그러면은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정보의 동시 전달력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정보의 동시 전달력 낮다 가장 높죠. 정보 전달 속도가 가장 느리다. 그리고 정보 수용의 동시성, 비동시성이 있거든. 정보 전달의 동시성이라는 거는 송출자가 일일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을 돌릴 때 내가 신문을 돌리잖아. 그러면 신문을 네가 받아보고 하는데 내가 돌리는 속도가 달라. 근데 라디오는 정보가 동시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송출. 그죠? 이런 경우 송출자가 비나 일일이 정보를 전달하는지 다수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지. 신문은 일일이 하나씩 돌리니까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없습니다. 정보의 비동시적 전달. 신문은 집집마다 하나씩 돌려서 비동시적인데 라디오는 DJ가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송출하죠. 동시적이에요. 뉴미디어도 스트리밍미디어 영상보다 한 번에 다수의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적. 근데 뭐는 다르냐? 뉴미디어가 비동시적입니다. 정보 수용은 비동시적이야. 뉴미디어에서 업로드는 동시에 이루어지거든. 정보 전달은 동시적이야. 근데 정보 수용은 나중에 해야 돼. 인스타를 내가 1년 전에 올린 사진을 너네가 지금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시적으로 송출을 하지만 수신이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면 비동시성이야. 정보 수용은 비동시성이야. 정보 달자가 숫자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한 번에 정보를 전달하는지 구분입니다. 신문은 집집마다 배부르기 때문에 이것도 비동시적이야. 전달하는 것도 비동시적이었죠. 하나씩 돌리니까. 근데 받는 것도 하나씩 받기 때문에 비동시적이야. 라디오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디오는 뭐 제방도 라디오 방송에서 틀어줘야 받는 거죠. 공방도 라디오 방송이 틀어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보 전달과 정보 수용이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때 들려줄 때 말고는 본방사수 말고는 라디오를 다시 녹음 이런 거 따로 뭐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건 뭐 예외적인 경우죠.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무조건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전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뉴미디어는 스트리밍도 있지만 업로드된 영상을 나중에 보는 거는 비동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과 비동시성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보다 세고 주의를 하고. 자, 정보의 동시 전달량이 가장 낮다. 정보의 신비성은 가장 높다. 요거만 주의하면 보통 요거만 나와요. 그리고 얘는 인쇄 매체 같은 거는 전달 수용이 전부 다 비동시적인 거예요. 주의를 하고. 자, 음성 매체 같은 경우는 청각 정도만 전달하고요. 그래서 장애인 접근성 다 폐주 이거는 청각 장애는 듣기 힘들고 심신성은 다 떨어집니다. 심신성은 얘가 높다는 것만 시험에 나와요. 나머지 이거 중요하지 않고 비용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것도 비용은 좀 저렴한 편입니다. 둘 다 공통점입니다. 정보의 동시 전달력은 높습니다. 수용도 동시성. 이거는 빨리 퍼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정보가 확산되기 좋다. 영상도 마찬가지. 동시 전달력은 좀 높고 그다음에 심층성은 낮고 심층성은 얘만 높은 거죠. 비용은 높은 편이다. 영상 매체는 여기나 여기에 비해 돈이 많이 들겠죠. 이거는 뭐만 섭외하면 돼? 내용만 섭외하면 된다. 자, 시청과 공모가 복합 정보 이런 걸 전달할 수 있어요. 영상 매체. 생산과 생동감 이런 거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달 수용이 이건 둘 다다. 음성 매체랑 음성 매체가 둘 다 정보 전달 수용은 동시적입니다. 얘만 좀 특이한 거예요. 얘는 정보 전달은 동시적인데 정보 수용이 동시성도 가지고 비동시성도 가집니다. 둘 다 가지고. 뉴미디어는 오늘날 만들어진 거, 인터넷, SNS 이런 걸 종합 매체라고 해요. 팔자, 음성, 영상이 다 들어간 거다. 그래서 종합. 그리고 가장 컨트롤 CV가 쉬운 매체. 신문은 일단은 그 신문사를 차려야 쉽게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컨트롤 CV에 하면 되죠. PDF 있으면 복붙해가지고 새로 내가 복사를 만들 수 있잖아. 복제 제거하기 용이하고요. 생산 소비자 부분이 어렵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 나도. 그래서 프로슈머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한번 뒤집으세요. 그 프로덕터가 생산자죠. 프로덕트 생산자. 컨슈머가 소비자죠. 그래서 프로슈머 생산자는 소비자인 사람들이죠. 나도 생산자잖아. 유튜브에 올리잖아. 생산이야 이게. 자료의 질과 자료의 질은 너희들 관계없이 생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정보의 상당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보내 하면 영상 보내하고 막 깔깔깔 웃으면서 읽어주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상당한 소통이 용이한 정보 왜곡으로 객관성 신뢰성이 떨어지고 질적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하면 돼요.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진입장벽이 아무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강의 한번 보면 다시 영상을 보면 우리가 좀 많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강의를 막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강의할 때는 뭐냐 나도 모르고 가다가 다시 보니까 좀 애매해가지고 찾아보면 아 이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좀 있단 말이야. 이게 아무나 쉽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거짓 정보가 떠돌아다니기 쉽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가짜 뉴스라는 단어는 그 용어는 언제 만들어진 창조된 용어냐면 유튜브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전까지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이전에는 뉴스가 나오잖아. 뉴스에서 나왔어 하면은 약간 신뢰도 100%였지. 의심할 수 없는 거지. 이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했는데 당연히 옳은 얘기만 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지. 출처가 어디야? 근데 뭐 뉴스라도 이제 인터넷에 또 다른 일을 뭐 정보를 짜집게 해서 막 발표하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다. 출처 따져가지고 이게 팩트 체크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질적정한 문제가 발생한다. 뉴미디어 시대의 특징입니다. 학사 결론은 다양하고요. 그래서 동시 전달 속도는 어때? 정보의 동시 전달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이거. 학사 결론과 다르기 때문에 동시 전달력이 높다. 시공간의 제약은 낮다 이거.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야.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시공간 제약이 낮다는 얘기야. 이거는 지구 반대편에서 갑자기 내 정보가 저기로 전달이. 지구 반대편에 뭐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구 축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가 나오는데 아르헨티나에서도 내 강의를 볼 수도 있죠 사실. 링크를 띄워주면 될 거 아니야. 안 보겠지만.
그래서 시공문자 제약이 낫다는 게 있고 여기는 시공문자 제약이 일단은 인쇄를 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전달해야 될 거예요. 인쇄 매체. 이걸 인쇄 매체를 책을 뭐 택배로 보내더라도 택배에 링크 딸깍하는 것보다 택배로 가는 것이 느리죠. 시공문자 제약이 가장 강하고 동시전략이 가장 맞습니다. 근데 지구 반대편 라디오는 내가 들을 수 있잖아. 얘도 동시전략을 조금 높은 걸로 친다. 하지만 뭐가 제일 쉬워? 얘가 제일 쉽지. 정보의 조절이 가장 높은. 이렇게 구분을 잘 하면 됩니다. 요거만 좀 어려워요. 동시 전달력 이거 이 의미랑 정보 전달의 동시성, 정보 수용의 동시성 이거를 용어를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처음에. 해설을 그렇게 자세히 안 해놓거든요 교과서도. 이 정도만 안 헷갈리면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중 매체입니다. 전통 매체는 인쇄, 음성, 영상 매체 이걸 전통 매체라고 했습니다. 뉴미디어가 따로 있고. 자, 정보 종류는 시각, 청각, 여기는 시청각 자료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소리도 들리는 거니까. 뉴미디어도 당연히 시청각 자료입니다. 예시는 신문 잡지 같은 거, 라디오 음반 같은 거, TV 영화 같은 거, 인터넷 SNS 같은 거죠. 자, 시공간 제약은 어땠어? 인쇄 매체는 시공간 제약이 가장 높았다. 그 말은 뭐야? 동시 전달력이 가장 낮았어. 이게 반대되는 의미잖아. 정보의 동시 전달력이나 정보 전달 속도랑 같은 말이고 시공간 제약이 강하면 동시 전달력은 낮은 거야. 이거 되게 반대되는 의미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가면 돼. 이게 시공간 제약이 낮죠. 인쇄 매체보다는 시공간 제약이 낮잖아. 여기는 되게 높은 거고 전달력 높은 거고 여기도 낮은 건데 여기 높은 거고 여기는 뉴미디어는 가장 낮죠. 시공간 제약이 가장 없으니까 전달 속도도 가장 빠른 거지. 그 다음에 수용의 동시성, 전달의 동시성. 인쇄 매체는 동시에 전달되지 않는다. 수용되는 것도 동시에 수용되지 않는다. 일일이 하나씩 날려야죠. 질문. 그래서 뿌리는 속도 다르고 받는 속도 다르잖아. 그래서 둘 다 전달은 수용은 동시성, 비동시성을 띠고. 근데 신문 방송은 신문 다시 라디오랑 영화 뭐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거는 둘 다 본방사수해야 동시에 전달되고 동시에 수용합니다. 여기는 전달은 동시에 하는데 뉴미디어는 수용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줄 수 있는 거지.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스트리밍은 무조건 라이브 방송은 본방사수지. 근데 뭐 나중에 한 달 뒤에 뭐 2시간 뒤에 라이브 올라오는 거 보는 거는 실시간 소통은 못하더라고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실시간 소통하는데도 나중에 볼 수 있다. 수용이 비동시성이 포함돼요. 자, 시공간 제약과 정보 전달은 반비례다. 알아두시고 정보의 동시 전달력 혹은 전달 속도는 정보 전달 혹은 수용의 동시성과 다른 용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생산 비용은 인쇄 매체가 저렴합니다. 저렴한 편이야. 라디오도 좀 저렴한 편이야. 영상 매체부터 생산 비용이 좀 높아집니다. 얘는 단전 불가능. 왜? 내가 드는 건 비용이 굉장히 싸겠죠. 내가 올리는, 내가 생산하는 컨텐츠는 그냥 내 노동력 딸깍 그 심지어 요새는 계속 영상 올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편집을 안 해요.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나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영상 한 편 찍을 때 수천만 원을 태우는 유튜버도 있잖아. 거대 유튜버. 엄청 몇 년을 걸친 사회 실험, 엄청 다수의 스태프와 엄청 많은 알바들을 막 해가지고 야 이런 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10분짜리 영상에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한명 그거. 심층성은 이건 맨날 나와요. 이거. 책이 가장 어려운 자료가 이해하기 쉽다. 여기는 낮고 여기는 단점 불가능. 여기는 대다수의 자료들은 저질 자료들이 많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근데 가끔씩 진짜 뭐 박사 이런 분들이 취미로 유튜브 할 때 굉장히 전문적인 자료들을 돌아다니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전문적인 자료 그런 거만 올리는 그런 거를 좀 쉽고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하는 컨셉의 유튜버들도 있거든요. 심한 내용으로 그런 거 보면 좀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겠죠. 자세히 또 설명해 주고 하니까 친절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어려운 것도 있다. 소통 방식은 여기는 일방향 소통이다. 우리가 참가할 수가 없죠. 우리가 라디오에 가서 라디오 사연을 올릴 수 있는데 그 사연을 선정하는 것도 걔네가 하는 거고 그 사연을 읽어주는 것도 걔네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일방향 소통입니다. 우리는 수용만. 생산자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하죠. 방송국은 생산자, 우리는 소비자였지. 하지만 오늘날에는 나도 수용하다가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용 과정이 생산 과정이 되기도 해요. 실시간 소통하면서 컨텐츠로 삼잖아. 댓글 크크크크 막 하고 댓글 반응을 올린 거를 주로 이제 그 컨텐츠로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있잖아. 실시간 소통하는 영상, 리액션 반응 리액션은 우리가 생산한 자료를 그 유튜버가 수용한 거죠. 그걸 다시 우리가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한 거를 소비한 거를 다시 소비하는. 그래서 모호하죠.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도 딥하게 안 나오거든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건드리는 파트는 아니라서. 메메라 파트는 아니구나. 적당히 하고. 이거 했었다? 기억나니? 다시 안 해도 될까?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1, 2, 3, 4 인쇄, 음성, 영상, 뉴, 미디어 순입니다. 했나? 정보의 전달의 동시성을 가지는 건 뭘까?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뭐가 정보 전달의 동시성이야? 그치, 4번까지다. 얘는 수용이 세모다. 수용이 2, 3, 4를 동그라미 치는 태우야. 정보의 심층성이 가장 높은 건 뭘까? 심층성 바로 인터넷 단축키야. 심층성 인쇄 매체를 가야 돼. 1번 오른손 중에 우양이 그러니까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계가 모호한 건 누구죠? 4번이야. 얘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여기는 신문사죠. 신문사. 여기는 방송국이잖아. 방송국만 생산합니다. 67번 태우 통제 정보 획득 부분 수용의 동시성을 가지는 건 뭘까? 정보 획득의 동시성. 2, 3 2, 3 4는? 얘네 세모야. 그렇지. 1, 2, 3에 동그라미 치고 2, 3에 동그라미 치고 4는 세모 칩시다. 이렇게 하면 획득의 동시성. 전달의 동시성은 2, 3, 4다 구분합니다. 전달의 동시성은 2, 3, 4지만 획득의 동시성은 얘만 애매한 거야. 4번만 애매한 거야. 정보의 동시 전달력이 강하다. 전달 속도가 빠르다. 시공간 전달력이 작다. 뭐예요? 어디가 가장 강화됐어? 누구지? 증기야? 증기야 뭐야? 4번에 4번 4번. 얘가 가장 강한 거고 2, 3번은 좀 애매하다. 2, 3번은 그냥 강한 편인 거지. 그러니까 인쇄 매체에 비할 때는 2, 3번이 강해. 하지만 가장 강한 건 4번이었다. 어떻게 나타나는데? 68번 3 2, 3 세모를 해봤는데 2, 3은 어느 정도는 빠른 편이긴 하다. 하지만 가장 빠른 건 4번이죠. 뉴미디어는 다른 매체와 달리 경제, 정치 권력으로서 자유롭다. 우연아 어떻게 생각해? 뉴미디어는 다른 매체와 달리 정치, 경제적으로 권력으로서 자유롭습니다. 아니야. 뭐 덜크 알바 이런 거 할 수 있죠. 뭐로 정하진 않는데. 전통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하기 힘들고 운영 전체 위반으로 차단성, 이거 차단당하는 그거는 개입이 들어가고 정치 권력 개입. 광고 안 된다고 그러면 기업 비판하고 이게 광고를 주는 기업의 그 자금 출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 경제권력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의 광고를 주는 기업 비판할 수 없는 사람. 두 가지 쉬운 거고요. 나 변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기억이 안 나요. 고1 때 했어. 2년 전에 한 겁니다. 2년 전에. 너무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다 옛날에 했던 거. 자, 일단 이 크게 틀을 이렇게 잡습니다. 크게 틀을. 자, 문화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문화 변동. 문화 변동은 문화가 바뀐다는 거죠. 문화가 바뀐다는 건데 여기에 문화 변동의 원인이 있고 문화 변동의 결과가 있어. 문화 변동의 결과. 네,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내재적인 원인 결과가 있는 거고 외재적인 원인 결과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내재적 원인, 내재적 결과, 외재적 원인, 외재적 결과 한 다음에 끝났습니다. 요거 4개를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안 배워요. 3개만 배우면 끝났어.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사회과학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실체가 있긴 한데 실체가 좀 두루뭉실하고 실체가 좀 뭐랄까 그냥 별거 아닌데 사실은 진짜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학문이죠. 철학 뭐 이런 거잖아. 심지어 철학 사회과학은 좀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철학, 윤리학 이런 거 사실은 별 내용이 없는 거를 이렇게 한다고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이래 보이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져 보이죠. 그래서 조금 과학적 용어로 정제되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용어를 씁니다. 원인이라는 용어를 안 쓸 거야. 원인이라고 쓰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데 원인이 아니라 이런 용어로 엽니다. 요인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인. 원인이에요, 그냥 원인. 요소할 때 요자가 원인인 요소를 뜻하는 요인. 다음 결과라는 용어를 안 쓸 겁니다. 결과라는 용어를 쓰면 좋을 텐데 양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상. 모양과 형상이죠. 문화 변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모양, 어떤 형상으로 남아 있냐를 뜻하는 거죠. 괜찮니? 너무너무 쉽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내재적 문화 변동 요인 이렇게 쓰면 쉬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냐? 발명과 발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발견. 우리는 무슨 차이입니까? 수업을 한번 들었던 태우나 발명과 발견은 무슨 차이입니까? 발명은 그것을 만드는 그렇죠, 만드는 거지. 발견은. 이미 있는 걸 맞아. 문화 요소가 원래 있었던 경우에는 발견이고요. 알지 못했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거. 근데 원래 없던 문화 요소가 이전에 없었던 게 형성되었다, 창조되었다는 표현이 있으면 발견입니다. 괜찮죠? 외재적 문화 변동 요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쓰면 없어 보이잖아.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문화 전파라는 용어를 씁니다. 문화 전파. 요거는 없다. 이거는 발명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이라는 표현을 나와요. 근데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문화 발명 발견에 문화 변동이야. 그런 게 나타났어. 왜냐면 이 문화 변동은 주로 내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문화들끼리 교류하는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거든. 그게 더 복잡하고. 이거는 그냥 생각 나타났어? 나 변화했어? 끝! 그런 거지. 근데 여기는 우리 게 있고 남의 게 들어왔을 때 남의 것과 우리 거의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얘가 더 복잡하겠죠. 메인이 아니야 얘는. 그래서 배우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문화 전파에는 직접 전파, 자극 전파, 그 다음에 직접 전파, 자극 전파, 간접 전파 세 개를 배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일단 틀부터 잡고. 그다음에 외재적 문화 변동 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재적 문화 변동 양상이 아니라 문화 접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화 접변. 문화 접변은 접해서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게 가장 기본 틀이기 때문에 기본 틀이라서 여기에 뼈대를 붙이는 거거든요. 문화 접변의 두 가지 문화 접변 과정에 대해서 강제적 문화 접변, 자발적 문화 접변 배울 거고요. 문화 접변 결과에 대해서 문화 동화, 문화 방송, 문화 융합 이런 거 배울 거야. 배우기 전에 일단 이거 더 배우고 갑니다. 이게 틀이니까 10초 줄게요. 10초 배우면 아무나 시키고 5 4 3 2 1 야, 신기해. 문화변동의 원인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써요? 요인, 조합. 결과가 아니라 무슨 용어로? 양상. 내재적 문화변동 요인을 뭐라 그래? 발명. 오, 좋아. 태훈이. 외재적 문화변동 요인을 뭐라 그래? 문화. 문화 뭐? 문화 전파다. 문화 전파. 태훈이야. 외재적 문화변동 양상을 뭐라 그래? 저번에 접변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지환아, 원인을 뭐라 그런다고? 요인. 결과를? 양상. 외재적 문화변동 요인을 뭐라 그래요? 발명 발견. 좋아. 외재적 문화변동 요인을 뭐라 그래? 문화 전파. 좋아. 외재적 문화변동 양상을? 문화 접변입니다. 여기 기본이야. 좋아. 어려운 게 없다니까. 여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짠. 정리해라. 자, 문화변동 요인은 원인을 그냥 뜻하는 거고, 문화변동 양상 그냥 결과를 뜻하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데 발견 이제 좀 살을 채우는 거다. 여기 깊게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죠. 여기는 없다, 여기는 없다, 여기는 없고. 자, 발명과 발견이 있습니다. 발견은 기존에 존재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거. 참고로 비타민, 페니실린 애들이 페니실린 하면 발명으로 생각하거든.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를 약의 형태로 제조하는 거예요. 푸른 곰팡이가 원래 있었다 해가지고 발견으로 치더라고. 태양계도 원래 있었잖아. 발견으로 치더라고. 만유인력도 원래 있었던 법칙을 그냥 이름을 붙인 거죠. 원래도 서로 끌어당기고 그러잖아. 뉴턴 이름을 붙이기 전에도. 만유인력도 발견인 거죠. 신대륙 원래 있으니까 발견, 불의 발견 이렇게. 근데 발명은 이전에 없었어요. 하일, 증기가 하일 아파키는 없었잖아. 이런 새로운 문화요소를 만들어내는 걸 발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걸 두 개로 나눠요. 고일 통사에서는 부분 요새는 가르치는데 그냥 가끔씩 좀 심한 내용 내는 분들이 있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고는 이게 기본이다. 이거 두 개로 구분해야 돼. 발명을 1차적 발명이라는 게 있고 2차적 발명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뒤에 자극전파가 외부에서 무언가 들어와. 자극전파는 외부에서 어떤 문화에서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온 다음에 그 들어온 문화 요소가 어떤
새로운 문화 요소의 발명을 이끌어내면 이걸 자극 전파라고 해요. 이거랑 헷갈리겠네. 2차 전파는. 자, 선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이제 EBS 기출에 나온 선제. EBS 특수화에 나온 선제. 81을 당기면 이게 실제 현악기가 그렇게 만들어졌대. 실제 현악기가 악기 있죠. 바이올린 뭐 이런 거. 실제 현악기가 활을 사냥을 하려고 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냥을 하든 이후 부적하고 전쟁을 하든 활을 쏘려고 81을 팅팅 당겨. 무슨 소리가 나? 팅팅 그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팅팅 소리가 나는 걸 보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현악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활 시위 소리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현악기가 발명되었다. 이거를 자극 전파로 돼. 맞아, 틀려. 활 시위 소리에서 보통 아이디어라는 게 자극 전파 키워드 나와요. 활 시위 소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현악기가 발명이 됐다라고 나오면 그게 자극 전파가 맞잖아. 자극 전파는 참고로 발명이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거 자극 전파예요? 아니야. 자극 전파가 되려면 외부에서 문화 요소가 들어와야 돼. 근데 이게 활 시위 소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현악기가 만들어진 게 자극 전파가 되려면 이런 상황이어야 돼요. 역부족이라 전제를 해. 우리 부족에는 활이 없어. 역부족이 처음으로 활을 사용해서 우리 부족을 침략해왔어. 활을 처음 보는데 화살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활 시위 소리가 팅팅 아름답게 들리네. 집에 가서 현악기를 만들어야지 하면 자극 전파야. 일반적으로 현악기가 만들어지려면 내가 그냥 활 이렇게 만들다가 내부에서 일어나야겠죠. 내부에서. 문화요소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야. 내부에서 활이 만들어지면 2차적 발명을 봅니다. 이게 사실 현악기가 활에서 영향을 받아서 현악기가 만들어지면 2차적 발명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문화요소가 새로운 발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만들어내면 그냥 1차적 발명이야. 활이죠. 근데 활 시위 소리의 아이디어로서 현악기가 만들어서 2차적 발명이에요. 왜냐? 활이라는 기존 문화요소가 활용된 거니까. 다음, 증기기관. 아무 데도 없어도 얘가 만들어진 거잖아. 1차적 발명이야. 증기기관을 탑재한 배죠. 그지? 증기기관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화요소를 만든 거니까 이게 발명입니다. 화약 1차적 발명, 총 화약을 사용한 2차적 발명, 바퀴 1차적 발명, 수레 2차적 발명. 괜찮죠? 어렵지 않아?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좀 헷갈리고 이런 게 자극 전파, 문화 융합 이런 파트가 좀 어렵게 나오는 거고. 다음 문화 전파입니다. 문화 전파. 외제와 문화 운동 중에는 무슨 전파라고 해서?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인자가 말이죠. 사람에 의해서 구성원과 직접 교류로 전달되면 직접 전파예요. 전 근대에는 이거밖에 없었죠. 일반적으로 전 근대 사회에서. 두 번째,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되면 간접 전파라고 해요. 최초 천주교 전파를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천주교는 좀 전례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천주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연 발생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되게 놀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선교사를 세례를 해달라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견해달라고 우리 쪽에서 요청을 먼저 했어요. 일반적으로 천주교는 어떻게 전파되냐면 선교사들이 가지. 유럽 애들이 갈 거 아니야. 유럽 선교사들이 내가 식민 지배하고 싶은 나라에 가가지고 보통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교육제도랑 종교를 전파하러 간다는 명분으로 가. 그리고 너네 발전시켜 주겠다고. 그럼 식민 지배하면서 착취하는 거지. 자, 근데 딴 애들은 다 선교사들이 갔으니까 다 뭐야? 무슨 전파야? 직접 전파야. 직접 전파. 사람이 갔잖아. 선교사는 사람이죠. 사람이 천주교를 전파했으면 직접 전파겠지. 우리나라는 뭐가 됐다고? 우리나라는 천주교 서적이 먼저 들어왔어. 누구에 의해서? 연행사들이라고 청나라에 갔던 사전이 그때 당시 천나라에 서양 선교사들, 서양 과학기술, 문물 이런 게 전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리경, 자명종 이런 거랑 같이 서학이라는 학문의 형태로 천주교 서적이 들어왔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해보다 보니까 야, 서양 학문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종교였던 거죠, 종교. 그래서 천주교가 된 거지. 왜? 천주, 하느님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느님, 천주, 그래서 천주교가 된 거죠.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천주교가 종교인데 세례를 받아야 천주교 신자래. 근데 우리는 세례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해달라고 요청하러 떠나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놀래서 역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신은 실천하는구나. 우리는 전파가 없는데 알아서 이게 종교가 싹 쳤네 뭐 이렇게 놀라요. 그런 경우에는 최초 종교 전파 같은 거는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 전파가 있죠. 그리고 K파, K드라마 당연히 오늘날의 그
뭐냐 그 인터넷 통해서 막 스트리밍하고 오는 매개체가 있잖아. 노트북, 인터넷, 뭐 스트리밍, 유튜브 플랫폼 이런 거.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져. 내가 가가지고 직접 연기를 하지 않잖아. K-팝이 직접 연기할 수도 있지. 현지 콘서트를 하면 가가지고 직접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아이돌이 월드 투어를 하면 직접 전파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전파되지 않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디 영향이 좀 더 강한? 간접 전파 영향이 좀 더 강한 편입니다. 전 근대일수록 직접 전파 영향이 강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 하나도 안 어렵다. 야, 근데 간접 전파는 뭐냐? 간접 전파는 그럼 사례를 2개 외워라. 누구 시키지? 징계하는 시킬게요. 너는 내가 10분 뒤에 간접 전파 사례 2가지가 뭐야라고 물을 거거든. 그러면 너는 이두와 체로키 문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돼. 그리고 이두와 체로키 문자는 이두는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체로키 문자는 알파벳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고 간접 전파는 2가지.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이 없어. 직접 전파로 들어올 수도 있고 간접 전파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전에 어떤 새로운 문화 요소가 발명돼야 돼. 새롭게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직접 플러스 직접 혹은 간접. 그러니까 어쨌든 전파 플러스 발명일 때 이걸 잘못 전파야. 얘네들은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들어오고 끝. 근데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들어오고 이전과 새로운 문화 요소가 없는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 발명이 들어갔다. 잘못 전파. 새롭게 문제는 내가 잘 몰라. 이두는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그냥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두는 자 우리나라에 이두 누가 만들었어요? 혹시 이두는 누가 만들었니? 설청이 만들었죠. 설청이 누가 아들내미입니까? 원효 아들내미입니다. 놀랍게도 원효 성씨가 설씨야. 설씨. 원효는 본명이고 원씨가 아니죠. 원효는 본명이고 저는 요새 법회를 막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윤리 가르치는데 불교처럼 많이 애매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법회 막 선생님들 이렇게 막 설법하잖아. 원효가 물총을 쏴서 설총을 놨대요.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하는 강의를 하시는데 레이드가 아니고 법회 오신 스님들이 스님의 그렇게 보고 모두 깜짝 놀랐는데 여튼 원효의 본명은 설서당이다. 설서당. 자 그러면 얘는 성이 설씨라는 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성씨가 아니니까? 김씨가 아니죠. 김씨가 아니니까 얘는 뭐가 아니야? 왕족이 아니야. 진골 귀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씨가 있잖아. 그럼 일단 최소한 중류층 이상이 되는 얘기야. 고대 사회잖아요. 성씨가 있으면 귀족, 그러니까 최상위 귀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중산층 이상이거든. 그러면 아들내미가 설총이고 얘는 본명이 설서당이야. 설서당. 그래서 얘를 육두품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업무 관료 뭐 이런 애들이에요. 의상대사가 원효대사랑 해부를 마시고 원효는 깨달음 얻어가지고 남았고 의상은 그 중국까지 갔잖아. 의상은 본명이 김일지예요. 김일지. 진골 귀족이죠. 그래서 걔는 왕실을 불교합니다. 의상대사는 막 중국에서 유학했다 돌아가지고 절 지으면서 돌아다녀요. 화엄종이라는 왕실 불교 하고. 근데 그 원효대사는 해물을 마시고 막 깨달음 먹고 나서 이게 무예가라고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하면서 이걸 극락도 락이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돌아다니잖아. 무예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민중 불교 하는 거지. 왜? 얘는 육두품입니다. 왕실 불교 하지 않는다고. 왕족이 아니라서 그래. 왕족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들내미도 육두품이야. 육두품들은 주로 뭐 했냐면 그 행정업 뿔 처리했어요. 공무원들이야 육두품은. 근데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는 왕이 뭐라고 하면은 글을 쓸 거 아니야. 글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글을 쓸 때 중국어 한자로 글을 썼죠. 근데 중국어랑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문법적 차이점이 있다. 뭡니까? 어떤 중국어랑 우리나라 말로 임금이 뭐가 샤라샤라 얘기를 했겠지. 근데 중국어로 쓸 거 아니야. 한자니까. 중국어로 쓰면 뭐가 좀 힘들까? 설총이 글을 써. 뭐가 힘들어? 5분 있다 힘든 걸 얘기하겠습니다. 징계하. 내가 장크장파산이 2가지 뭐라고? 이두랑 체로키 문자 좋아. 이거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막 이렇게 한글로 얘기하면은 설총이 밑에서 쓰면서 중국어로 써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제일 문제냐면 어순이 달라 일단 우리나라랑 중국어는.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 나는 너를 목표가 먼저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중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어떻게 쓰니 뭐가 먼저 와요? 아이가 사랑한다죠. 니 이렇게 하죠. I love you로 쓰잖아. 동사가 먼저 와. 설총이 이거를 맨날 글을 쓰면서 뭐 빡치는 거야. 맨날 임금이 얘기하는 거를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를 바꿔가지고 써야 되죠. 그리고 중국어랑 영어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일본어에만 있는 문장 성분이 있어. 무슨 성분이? 조사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조사. 일본어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는 을 이런 거 들어가잖아. 그러면 을이 들어가면 그 앞에 있는 건 목적어다.
그러니까 은는이가 들어가면 그 앞에 있는 건 주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일본어도 뭐뭐 대 하면 뭐뭐를 뭐 이런 뜻이래요. 거기도 조사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어순을 두 개를 바꿔. 그래서 주어 임금이 한글로 얘기하면 한자로 쓰더라도 한글 어순으로 씁니다. 중국어 어순으로 안 쓰고. 그다음에 이 한자를 사용하는데 그 한자에다가 조사를 넣어요. 세 글자야. 이 세 글자인데 세 글자 앞에 있는 글자면은 이게 세라는 의미가 없어. 그냥 이거는 목적어예요. 요 앞에 있는 게 목적어예요라는 나타내는 발음으로만 쓰여요. 세 글자. 스물은자 이게 스물은자인데 스물은자는 알 필요 없고요. 스물은자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씁니다. 스물은자를 쓰잖아. 그럼 요 앞에 있는 게 그냥 주어예요라는 뜻만 있습니다. 주격조사죠. 은는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자를 사용했지만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문자 체계가 탄생한 거지. 한자를 사용했는데 어순이 중국어랑 다르고 조사가 들어간 문자 체계잖아. 새로운 발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극적인 사실로 나오는 거야. 거의 딱 이 두 가지만 나와. 여기도 알파벳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 체로키 인디언이래요. 미국 인디언들이 알파벳 비스무리하게 자기네들 문자를 창조했어. 알파벳이랑 다른데 알파벳이랑 비스무리한 문자입니다. 이것도 자극점사상이에요. 그래서 알파벳 영향을 받는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자가 발명이 된 거야. 그래서 물어본다 이거는. 기억하세요. 두 가지. 자극점 두 가지. 다음, 이건 없습니다. 발명에 의한 변동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자, 대제적 문화 변동의 결과, 발명 혹은 발명의 결과, 문화 동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요. 맞을까 틀릴까? 발명에 의해서 문화 융합 혹은 문화 병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돼. 일어날 수 없어요. 왜? 내재적인 거잖아요. 내재적인 거. 자, 문화 접변은 뭐 어떤 경우에만 일어나냐면 문화 전파의 경우에만 문화 접변이 일어납니다. 얘는 외재적인 거죠. 이해가? 그럼 내재적인 거니까 여기는 그냥 발견이나 문화 변동이고 여기는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애초에 문화 융합, 문화 동화 이런 거는 바깥에서 들어온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이게 우리 문화가 사라졌다, 문화 동화. 걔랑 똑같이 함께 있다, 병존. 혹은 뭐 새로운 문화가 창조됐다, 이런 문화 융합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여기는 외국 문화가 없죠. 기존 문화가 있고 새롭게 들어온 문화는 외국 문화가 있잖아. 그냥 그것도 그냥 우리 문화야. 그래서 문화 접변을 쓰지 않습니다. 접변이 뭐야? 문화가 접해서 변한다. 접해서 변할 게 없죠. 내부적인 거라서. 회장님, 이 정도만 주의합니다. 말고는 출제되지 않아요. 여기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처음 중간 끝을 적어놨는데 문화 전파가 처음이죠. 문화 전파가 원인이야. 그 다음에 얘는 문화 접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강제성을 기준으로 문화 전파 과정에서 문화 접변이 어떤 정계의 양상으로 이루어지는가 중요한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 접변이 이루어질 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적 문화 접변은 식민지배 경우인 경우가 많아요. 경발력 이런 거죠. 형식이나 이런 거죠. 확실한 거다. 근데 식민지배라고 반드시 강제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몽고풍 이런 거 있잖아. 몽고 식민지배 상황이었죠 그때. 보통은 뭐 어떤 게 더 쉽게 많이 접하되냐면 그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 담배 이런 거. 그 소주 문화가 소주가 우리 전통 소주라고 생각하는데 전통 소주는 없어. 우리의 전통적인 그 술은 다 발효주예요. 발효주. 쌀 뭐 이런 거 뭐 밀 이런 거 발효시켜서 만드는 술들이 그거는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 우리는 원래 노동하면서 노동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 먹는 술을 마신 거야. 근데 여기 이제 북쪽은 춥잖아요. 몽골 이런 데는 말 달리면 춥고 하니까 자기네들 체온을 올리기 위한 정도로 술을 먹었죠. 그래서 러시아 막 보드카 이런 거 엄청 도수 높잖아. 그래서 거기는 되게 알코올을 증발시켜가지고 알코올만 모은 거죠. 그래서 증류주라고 해요. 소주는 증류주예요.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고. 근데 언제 들어왔어? 몽고풍. 근데 마셔보니까 알타타하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쉽게 팍 퍼져. 그러니까 몽고풍 술인데도 엄청 많이 퍼지는 거죠. 그럼 참고로 이것도 호주머니. 호주머니 뜻이 뭐야? 호주머니죠. 오랑캐의 호자가 우리 서양계 호자가 오랑캐라는 정미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흥보가 박을 탑니까? 호박을 탑니까? 박을 타죠. 이렇게. 호박은 누가 타요? 신데렐라가 타죠. 호박. 서양에서 들어온 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 우리 주머니는 뭐냐면 주머니는 차고 다니는 거야. 주머니는
이게 허리춤에 이 주머니를 메고 이렇게 다닌다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복주머니죠. 우리나라 알고 있는 그 복주머니.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말 타고 다니는 애들 입장에서 어때? 쉽게 떨어지기 쉽잖아. 근데 귀중품 넣어놨는데 막 쉽게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팔았어 그 주머니를. 그래서 호주머니가 된 거예요. 주머니. 이런 게 언제 들어왔다? 문고 시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참고로 일제 강점기에도 일본 문화를 존경하는 풍습이 20년대 있었어요. 초반에 1920년대. 그때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어가지고 민주주의 막 들어오고 공화파 딱 하고 잘 살던 시기거든. 다이쇼 로망이라고 합니다. 다이쇼 로망.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선진화되자, 근대화되자, 민주주의 도입하자 이런 움직임이 조선 초기까지 있었. 그러니까 1920년대 초기까지 있었어. 문화동지 초반이죠. 문화동지 초반. 그래서 모단 걸 모단 모의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우리처럼 일본처럼 우리도 근대화되는 거라 거듭나자. 그러다가 이제 30년대 들어서 민족 말살 전쟁하면서 이제 완전 갈라서는 거지.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식민지배 상황에서도 자발적 문화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도가 알아두세요. 자발적 문화점 이거는 자유로 탐문화로 수용하는 거죠. 나바오적 인디언 금속 세공 기술이 고일 통사에 나오는 거 사료로 드러났는데 담배커피 이런 거 자발적인 거고. 나바오적 인디언들도 여기 아프리카에 무슨 인디언 부족인데 유럽 애들이랑 교류를 원래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해요. 얘네들 다 수렵 채집해가지고 막 나가지고 새총 쏘고 막 이렇게 추척하고 막 해가지고 짐승대고 그렇게 살았는데 유럽 애들이랑 교류를 하니까 유럽 애들 물자가 많잖아. 우리가 뭐 조금만 해도 막 먹을 거 막 많이 넘겨주고 한단 말이야. 내가 직접 사냥해서 단백질을 얻는 것보다 얘들이랑 교류하니까 단백질을 얻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더라. 근데 우리도 뭔가를 줄 게 있어야 걔네한테 단백질을 받아올 거 아니야. 먹을 걸. 그래서 뭘 주기로 했냐면 금속 세공 기술을 원래 얘네가 모르고 있었거든. 서양 애들한테 배웠어. 나전칠기 공예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나전칠기 공예를 걔네들 특산품화 시켰어요. 근데 유럽 애들이 칼 들고 행복하지 않았거든. 너 금속 제공 기술을 전문적으로 특화해라 이렇게. 근데 그냥 먹고 살려고 배운 거죠. 자발적 이 정도 알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문화전편의 결과 이거는 중간 과정이고 이게 처음 문화 전파가. 그다음에 강제성 기준이 이게 문화전편의 과정이 중간이고 문화전편의 결과가 끝이야. 그래서 처음, 중간, 끝 순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문화 저편이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냐 그 결과를 보고 이게 사라졌네, 남아있네, 같이 있네, 새로운 게 만들어졌네 이걸 가지고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인데 문화 동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강제적인데 문화 병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문화 직접 전파의 결과 자발적 문화 저편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직접 전파의 결과 문화 융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완전 다른 차원, 시간대가 다르죠. 얘는 처음, 중간, 끝이니까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랜덤하게 섞일 수 있어. 됐죠? 9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8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자, 문화 동화 혹은 흡수 같은 건 이런 거예요. A 플러스 B가 B인데 B는 새롭게 전파된 문화고 A는 기존에 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영국 식민지로 말했잖아. 그 영국이랑 미국을 합쳐져서 무슨 아메리카로 부릅니까? 앵글로 아메리카죠. 왜 앵글로 아메리카입니까? 그 영국 애들을 무슨 족이라 그래요? 게르만족 일파인데 그러니까 영국 섬으로 갔던 게르만족 일파를 앵글로색슨족이라고 불러요. 앵글로색슨 민족이 앵글로족하고 색슨족이 같이 합쳐져서 앵글로색슨족이야. 앵글로색슨족이 아메리카를 개척해가지고 미국 캐나다를 식민지화한 거죠. 주로 앵글로족이 갔기 때문에 앵글로족의 땅이 돼서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국 식민지를 받은 애들인데 캐나다도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겠죠. 얘네들은 어떻게 했다? 원주민 언어, 원주민 풍습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기숙학교에 감금한 다음에 야 민주주의란 이런 거야. 야 서구의 자유와 평등 이런 거야 하고 이 유럽 언어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요. 걔네들 상상이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기존 원주민 문화가 소멸됐습니다. 소멸되어야 문화 동화예요. 현대 서양식 일부 구분 문화 이런 거죠. 우리가 식민지배 당하고 있잖아 지금. 원래 우리 문화를 지키려면 뭐 해야 돼? 한복 입어야 되잖아. 한복 입지 않고 달력도 못 써요. 서역 기원 쓰죠.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있죠. 원래 우리나라 자주성을 지키려면 뭐 써야 돼? 단기 써야 돼. 단군 기원을 써야 되잖아. 2333년을 더해줬을 때 그렇게 쓰지 않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였으면 뭐 쓰겠어요? 시진핑 몇 년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쓰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 문화가 사라졌죠. 단군 기원 쓰지 않고 그다음에 뭐 옷도 한복 입지 않고 이렇게 사라진 거니까 또 뭔가요? 알제리가 공식어가 프랑스어거든요. 이전에는 알제리어가 따로 있었대요. 지금은 식민지배 이후에는 알제리어가 안 쓰니까 프랑스어 사용하니까 알제리어 상으로 따로 문화 동화라고 써요.
자, 문화 병조는 사례는 기존의 문화가 있고 새롭게 들어온 문화가 있고 얘네들이 다 같이 있는 거야. 자, 우리나라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면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경제력 차이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 산대요. 백인들은 비싼 데 살고 우리는 막 돈이 없잖아요. 이민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한인 가족 뭐 이런 데 모여 살다 보니까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은 원래 미국 문화가 따로 있는 거죠. 원래 미국 문화가 따로 있지만 한국 문화가 들어와서 코리아타운을 만들고 차이나타운을 따로 만들고 중국 문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있는 거 문화 병존이라고 합니다. 미국 문화도 있고 우리나라 문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의료 체계가 그렇죠. 특히나 중국은 이게 좀 많이 심하게 서양 병원에서 한약을 처방해 준대요. 한약, 혈압, 약국 가서 한약 지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여기는 주사 맞고 여기는 침 맞고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양의학 거기 뭐 주사 맞으러 가라 한의학에서 처방해주고 한의학에서 뭐 이거 하니까 뭐 거기 가지고 뭐 양약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 문화 병존 사례죠. 같이. 문화 공존이라고 써요. 병존, 공존 같은 말로 씁니다. 자, 동남아 국가들 여기가 그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교제점이다. 동남아시아는. 그래서 온갖 문화가 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도 차이나 한도 쪽이 어디 있어요? 인도 영향 받았겠죠. 동남아잖아. 동쪽에 있고 있어. 중국이잖아. 아래쪽 남쪽에 뭐 있어? 인도 있잖아.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예요. 그래서 힌두교도 영향 받았고 불교 영향도 받았고 바닷가니까 서양 애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크리스교 영향도 받았고 그다음에 저기 바닷가니까 중동에 있는 이슬람 세력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영향도 받았어. 그래서 여기는 매달 뭐 몇 군데 있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는 공룡가 4개씩 막 되고요. 그다음에 매달 다른 종교의 다른 종교 기념일이 있어. 우리는 1년에 2번밖에 없잖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네, 매달 힌두교 기념일, 이슬람 기념일, 크리스트교 기념일, 불교 기념일 이렇게 쉬는 거지. 문화 병조 사례겠죠. 여러 언어가 공존한다. 여러 풍습, 문화, 종교의 기념일 챙긴다. 다음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 안 중요한. 아니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 않잖아. 안 중요합니다. 뭐만 중요해? 자극점가랑 문화용만 중요해. 여기만 어렵게 나와. 이 사례가 많죠. 왜 사례가 많겠니? 빈출 주제야. 문제는 여기서 보통 많이 나와. 거기 나오는 사례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거죠. 근데 얘네들은 보면은 문화 동화다, 문화 병존이다 보면 알아요. 근데 너네가 재즈라고만 돼 있는 걸 보고 문화 융합이라는 거 알겠니? 재즈가 나도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공부해서 적어놓은 거야. 흑인 음악이랑 이런 거에 섞여지는 거지. 몰랐지. 이거만 보고 이제 문화 융합인 거를 고르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례를 다 외워둬야 됩니다. 이거는 쉬워. 나머지 쉬워. 밥버거 돌치 되는 건 내가 비가 안 풀었잖아.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건데 문화 융합은 밥 플러스 햄버거가 밥버거다. 그죠? 밥도 있고 예전에 있었어요.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지금 단종됐지만 와 몽구스 밥버거 이런 거 나가있는 몽구스 밥버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주먹밥 형태로 햄버거를 이렇게 쌀 들어간 형태로 이제 햄버거를 만든 거죠. 밥 햄버거 나왔는데 이 밥버거 안에 밥도 있고 버거도 있다. 하지만 밥버거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게 탄생한 거죠. 새로운 문화 요소가 형성되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계량 한복, 전통 한복의 요소에 우리의 멋을 살린다, 우리의 정체성을 살린다 이러는데 플러스 생활의 편의성을 추구한 것이 양복적 요소를 나왔어요. 한복인데 주머니가 달려있고 이게 저 주머니는 원래 차고 다니는 거라고. 주머니가 달려있는 양복이요, 한복이요, 계량. 그다음에 되게 간소화돼 있어. 원래는 막 두루마리 하고 뭐 이렇게 뭐 갓 쓰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간편하게 입고 벗고 할 수 있는 그런 만큼. 돌침대랑 아파트 난방인데 같은 차원입니다. 온돌 플러스 자연식 주거예요. 돌침대의 돌은 참고로 그냥 스톤이 아니야. 그냥 스톤이 아니라 온돌을 뜻합니다. 온돌. 우리 난방 양식. 참고로 그 우리나라가 북쪽에 있잖아. 북쪽에 일본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겨울이 더 추워 당연히. 근데 동사자가 일본이 더 많아요.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일본이 더 많다고. 왜냐면은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난방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난방을 신경 쓰지 않으면 다 얼어 뒤지기 때문에 등 막 지지고 엄청 뜨끈뜨끈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서양은 참고로 이게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서양은 무슨 난방을 하는 거야? 서양은 난방을 어떻게 해? 벽난로로 대기 난방을 해. 우리는 바닥 난방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이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돼, 벗고 들어가야 돼. 바닥이 따끈따끈하잖아. 입식생할 거야. 이게 좌식생할 거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서양 애들은 이제 벽난로로 하면은 거기는 그 서안에 항상 그래서 대기가 되게 스키 차거든요. 그럼 스키를 없애려고 불을 피우는데 이제 거기 굴뚝 타고 들어가. 그래서 이제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가? 위로 가요. 위로 가면 바닥은 어때? 차가워. 차가우니까 맨발로 갈 수 있어 없어? 못하니까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식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이 차니까. 우리는 좌식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벽난로 곳인가 뭐가 있는 거야? 골쪽에 있는 거죠. 우리는 산타가 들어오면 다 뒤져요. 뭐 온돌이잖아, 온돌. 이게 밑에 아궁이에서 불을 떼가지고 여기가 돌이 있고 이거 온돌이거든요. 요 밑에 아궁이가 이제 열기가 연기가 지나가는 이게 있는 거야. 통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굴뚝을 타고 들어온다 여기 들어와야 돼. 산타 선물을 줄 수가 없어. 선물을 주기 전에 다 죽을 거고. 이렇게. 다음에 얘기해볼게요. 여튼 그래서 여기 돌침대는 돌은 온돌이다 온돌. 돌침대 장수 돌침대는 들어봤잖아. 장수 돌침대를 보면은 그냥 돌 위에 그냥 침대만 있는 게 아니라 레버가 있어. 근데 여기 이렇게 레버를 돌리잖아. 이걸 돌리면은 뜨거워져요. 온돌이다 온돌. 온돌에다가 내 뜨거운 거 등 지지는 거 모니터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매트리스에 편안한 푸시나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단층집밖에 없어. 온돌이잖아. 우리 겨울이 너무 춥다니까?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온돌을 안 하면 겨울에 못 버텨. 그래서 닫힌 집이 없어. 근데 보일러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었던 거죠. 보일러는 이 온도를 대신에 뭘 깐 거야? 귀뚜라미를 깐 거죠. 그래서 바닥에 파이프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귀뚜라미가 여기 파이프를 돌아다녀요. 그럼 바닥이 따뜻해지는 거죠. 천연가스를 떼가지고 보일러를 떼면 이제 귀뚜라미가 막 돌아다니면 뜨겁게 하는 거지. 이제 바닥이 온도를 뗀 것처럼 따뜻해지니까 바닥 난방이 되니까 닫힌 집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혁신이에요, 혁신이잖아요, 혁신이고. 아니면 우리 아직도 집값이 이거보다 더 비싸져야 돼요. 못 버텼겠죠. 짠. 근데 아파트 난방, 서양식 주방형 플러스 보일러를 깔아가지고 온도를 난 거죠. 돌침대, 그 서양 침대에다가 온도를 합친 거죠. 이런 거는 보면 문화융합이고 알아. 밥버거, 계량하고 돌침대, 아파트 난방 어디를 보더라도 문화융합이죠. 이런 거는 외워야 돼. 그래서 등까지 줄여 있습니다. 자, 현대 결혼식인데, 자 지금 현대 결혼식은 웨딩 마치만 알잖아. 웨딩 마치. 마치가 행진이죠. 딴딴딴하면서 결혼 행진곡을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인데 플러스 끝나고 뭘 하냐면 패백이라는 걸 합니다. 패백. 그건 뭐냐면은 전통 패백인데 원래 결혼식이라는 거는 부인 집에서 올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는 결혼을 2번 했어. 부인 집에서 하는 게 결혼식이야. 그 다음에 이전에 시집살이잖아. 그래서 부인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잘 살아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남편 집에 와요. 남편 집에 오면은 패백이라는 거를 2차 결혼식을 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행사예요. 그래서 밤 부럼 이런 거 막 던져주면서 잘 살아라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둘이 합쳐져 있어요. 웨딩 마치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통 패백을 가족들끼리 모여서 조그맣게 한 번 더 합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보면 문화 경존이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한 세트로 보기 때문에 한 세트로 보기 때문에 문화 융합이에요. 괜찮니? 좋아요. 다음 천주교 강화 성당인데 사진을 좀 넣어놨으면 좋을 텐데 사진은 안 넣었네요. 짠.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강화 성당. 강화 성당. 이렇게. 요건데. 이게 외부 모습이고, 이게 외부 모습이고, 이게 내부 모습이야. 외부 모습이 어때요? 외부 모습, 예쁘지, 예쁜데 외부 모습이 뭘 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외부 모습이 한옥이야. 전 세계 어디에도 성당이 바깥 모양의 한옥인 집은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겠죠. 그러니까 왜 강화성당이면 강화도에 있는 성당이거든요. 강화도가 바다, 그러니까 서울 옆에 있는 섬이잖아요. 서울이 중심지고 강화도니까 원래 외부 이 문화가 이제는 해양으로 전파됐죠. 근대 이후에는 외국 문화가 전파되기 쉬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만들어진 초기 기독 천주교 성당 양식이네.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지 성당은. 그래서 그냥 원래 만들 때로 만든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 바깥은 한옥인데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합니다.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는데 성당 양식인데 이게 한 이제
끔찍한 혼종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끔찍한 혼종. 강화성당이요? 사례로 나왔을 때 외우세요. 자주 나옵니다. 강화성당은. 특히나 가다듬의 성모상이나 강화성당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다음 재즈는 흑인 음악과 흑인의 그 어떤 소울, 저항 정신 이런 게 들어간 다음에 서양 악기가 유럽 연주 기법이 들어간 게 재즈래요. 마지막 산신가. 이제 우리나라 반도자랑 반도특 뭐가 많다? 반도특 산이 많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신앙 항상 산신령이 등장합니다. 산신숭배신앙이 원래 전통신앙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래동화 보면 항상 누가 나와요? 산신령이 나오잖아. 이 숙제가 네 숙제냐? 이 영어 숙제가 네 숙제냐? 아닙니다. 제 숙제가 아닙니다. 이 수학 숙제가 네 숙제냐? 아닙니다. 제 숙제가 아닙니다. 정직 하나 둘 다 가져라. 그러니까 금독해 놓기. 근데 원래 이게 산신숭배신앙이 있었는데 좀 불교가 들어온 거 좀 미안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신령을 모시는 건물이 전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삼신각 혹은 산신각이라고 하는데 삼신은 칠성신, 산신, 독성신이라고 혼자 깨닫는 모든 신이 있대요. 그 독성신까지 포함해서 산신인데 삼신인데 그 중에 산신이 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산신각 혹은 삼신각으로 나와요. 그 절에 가면 보통은 이제 절 나무를 들어가. 내가 어린이 불교학교 출신이고 우리 엄마가 억지로 보내가지고 어렸을 때. 절에 가면은 대웅전이라고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 있고 무슨 약사열에 무슨 전각, 무슨 미륵전 이런 거 있어요. 미륵전은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이다. 그래서 무슨 부처님을 모신 막 엄청 건물이 많아 생각보다. 큰 전은 건물이 많아요. 여러 부처를 모시고 있고. 저 항상 제일 무섭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일 무섭게 가면 여기 산신령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아무래도 촛불 나 있고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막 한번 나도 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다음에 과달루페 성모상도 자주 나옵니다. 과달루페는 멕시코에 있는 도시 이름이다. 과달루페 성모상. 과달루페.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고 갑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달루페 성모 이미지. 자, 이거고요. 과달루페 성모상. 사진을 봐라. 피부색이 어때요? 피부색이 까매요. 원래 이제 성모 마리아니까 마리아상이거든요. 성모 마리아니까 피부색이 어떻겠어?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 예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피부색이 조금 백인에 가까운 색이겠죠. 원래 당연히. 근데 이제 멕시코의 원주민 피부색이죠 지금. 플러스 뒤에 옷이 좀 이상해. 옷이 멕시코 전통 의상이야. 플러스 뒤에 여기 막 뾰족뾰족하게 가시처럼 나오고 있죠. 태양신 숭배 신앙이래요. 태양신 숭배. 그러니까 멕시코 전통 신앙이 천주교가 들어가지고 짬뽕이 된 거죠. 이것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성모상의 모습이랍니다. 피부색이 까만. 그리고 이제 멕시코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성모 마리아 산주. 멕시코 원주민 문화랑 크리스트교가 짬뽕이 된 거예요. 그다음 불교 플러스 헬레니즘 문화 판다라 미술. 이것도 원래 불교에서 원래 성모 마리아 산 이런 것도 원래 원시 유대교 이런 데는 없어요. 크리스트교 하면서 멍청한 게르만족 이런 거 오랑캐들한테 전파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믿지.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준다고 이제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지고 그렇습니다. 성상숭배 금지령 이런 것들이.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도 부처님은 수레바퀴의 모양이라거나 혹은 보리수 나무의 모양으로 그렸어요. 부처님을 사람 모양으로 그리지 않았다고.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조가 온 거죠. 헬레니즘이 왜 헬레니즘 문화냐면 헬라족의 문화라는 뜻이야. 그리스인들은 이제 지역명으로 하면 그리스인인데 그걸 민족명으로 하면 헬라족이야. 헬라족의 사상이란 사실 헬레니즘 문화고요. 그냥 그리스 문화야. 그리스 문화가 전달된 거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왔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 그 유럽 문화를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유럽 애들은 신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지? 신을 그리스 문화잖아. 그리스 신들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요? 사람 모양으로 그리잖아. 바람 피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 난리 나죠.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잖아. 우리도 그거?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 신은 아니에요. 신은 아니지만 신 비스무리한 걸로 이게 그림 조각상을 생길 수 있겠네 해가지고 부처님을 사람 모양으로 만든 미술이야. 이전까지는 불상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처음으로 불상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게 헬레니즘 문화의 걸 바로 만들어집니다. 간다라 지방에서 발생해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해요. 이해되죠? 이게 전파가 만들어진 건 문화융합이거든. 전달되는 건 뭘 통해서 전달됐을까? 직접 전파를 통해서 전달됐겠죠. 사람이 전달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는 윈광, 룽멍, 석굴 이런 게 되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석굴암 이런 게 됩니다. 마지막 성소피아 대성당인데 동로마 비잔틴 양식 플러스 이슬람 첨파입니다. 자 원래 여기는 이게 터키에 있는 그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지금은 터키 땅이고 터키가 이슬람 무슨 종교 믿고 있어?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이 국교야. 근데 원래는 그리스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어. 그리스 정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모신 성당을 만든 거죠. 그리스도교의 성당을 만들었는데 이제 첨탑이라고 첨탑 이거를 미너넷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모스크가 있고 이슬람 가문이 모스크 옆에다가 첨탑을 세우는 건 이슬람 문화 양식이에요. 근데 이 성소피아 성당이죠. 원래는 동로마 교회의 그리스 정교 성당 옆에다가 미너넷을 세운 다음에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성당 양식 플러스 미너넷 이런 거 이거 이슬람 양식이니까 이거 문화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전에 막 복원한다고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다시 요새 이슬람 사원으로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아 터키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내가 되찾아야 할 땅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나 있는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이게 단데 요거를 조금 꼬아서 자주 나오는 선지들이 이런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자. 자, 문화변동을 정리했을 때 내재적 문화변동 요인을 뭐라 그랬다? 내재적 문화변동 요인 발명이죠. 발명은 종류가 뭐다? 1차적 발명, 2차적 발명이 있는 거야. 따라오니? 진기야. 아까 그 작은 전파 타는 거 두 가지 뭐로? 이두랑 제로키 문자야. 여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직접 전파는 사람이, 간접 전파는 매개체가, 작은 전파는 발명이 일어나는 직접 간접 전파 들어가면 돼요. 다음 문화적 변은 강제성 기준으로 중화과정 기준 강제성 기준으로 강제적 전파, 자발적 전파 두 개 들어가. 강제적 문화적 변 전파가 아니고 자발적 문화적 변 이런 거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 기준으로는 동명융인데 세계 외울 때 문화 두 개가 만났잖아. 문화 두 개가 만났으니까 또바융 이렇게 외웁니다. 또바융 동명융이라서 문화 동화 명존 융합 세 개입니다. 괜찮죠? 다음 새로운 문화 요소가 형성된다. 발명은 이 기후를 알죠. 이제 고3들은 고1들 모르는데 뭐야 이게 무슨 기후야? 공지파 파이 그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자, 새로운 문화 요소가 이건 지환이한테 물어볼게요. 지환이 너 10분 뒤에 물어볼 건데 새로운 문화 요소가 형성되는 건 세 개 뭐야? 라고 내가 물으면은 발명과 자극전파가 문화융합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발명, 자극전파, 문화융합이다. 근데 그 세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발명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발명됐다. 불의 발견이죠. 문자의 발명이잖아. 근데 문자는 원래 없었죠. 불은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피우는 방법을 발견한 거고. 문자는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그냥 문자가 뿅 하고 나오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명, 이제 공집합에서 시가. 새로운 문화요소를 C를 모르거나 A를 기존 문화요소, B를 전파된 문화요소로 할 때. 자극전파는 기존의 문화요소가 없어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다. 문화융합과 자극전파의 차이점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아무런 문화요소가 없었을 때 걔가 들어와서 다른 걸로 바뀌면 A가 없는데 B가 그냥 C로 바뀌면 자극전파야. 근데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단 말이야. 있었을 때 바깥에서 뭐가 들어오는 게 합쳐져가지고 C가 되는 문화융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이점. 새로운 문화에서 형성되는 거 세 개인데 지환이 뭐라고 세 개? 자극전파 또? 문화융합 또? 발명 세 개야. 발명. 근데 공통적으로 새로운 문화유가 형성된다는 거고요. 차이점은 뭐냐? 자극전파 문화유가 구분이거든. 기존 문화가 있다 없다 가지고 구분해요. A가 있으면 문화융합이고 A가 없으면 자극전파. 자,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진 않는데 등장하였다는 표현 다 쓸 수 있어. 애들이 물어봐가지고 넣었는데 발견도 새로운 문화유가 등장을 한 거야. 왜냐면 새로운 문화유가 없었는데 불이 없었잖아. 불이 없었는데 불을 발견해서 새로운 문화유가 새롭게 우리한테 도입은 된 거니까. 근데 애매하기 때문에 발견 자극적으로 문화유소를 물을 때는 이거는 새로운 문화유소가 창조 형성이라고 나온다. 새로운 문화유소가 도입되었다 이런 건 애매해서 새로운 문화유소가 형성되었다, 새로운 문화유소가 창조되었다 라고 쓸 때는 이 세 개가 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선지들은 이런 선지들이 있습니다. 자, 새로운 문화유소가 형성된다. 요 빈칸. 새로운 문화유소가 형성된다. 세 개 뭐라고? 아까 세 개 다시 지환 세 개 새로운 문화유소 형성됐다. 발명.
작은 전파 문화 세 개다. 그래서 요 세 개 중 또바이용 중에서 요 세 개 주로 많이 비교하거든요. 또바이용 중에서는 문화융합만 새로운 문화에서 형성돼요. 얘네들이 형성되지 않죠. 따라오? 증기 괜찮아? 그럼 문화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 문화 병존이 문화 정체성이 유지될까요? 문화 병존 유지됩니다. A가 있잖아. 우리 기준 문화가 A였으니까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가 되고 A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융합이 중요하다 이거. 엄청 자주 물어봐요. A 플러스 B가 뭐가 된 거야? C가 된 거죠. 근데 기존 문화가 A인데 A의 정체성이 유지된 거야? 유지된다고 봐요. 밥버거잖아, 밥버거. 밥버거 안에 밥이 들어가 있어라는 거다. 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된다 해서. 자, 문화동화는 문화 다양성이 증진되지 않겠죠. 왜? 우리게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문화 병조는 우리게 남아있죠. 우리게 남아있잖아.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가 된 건데 A도 남아있고 B가 들어와서 B도 추가된 거니까 문화의 다양성은 증진된 거고. 문화융합은 A도 있고 B도 있고 그러니까 C 안에 A적 요소, B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A, B, C가 다 있으니까 문화 다양성은 증진된 거고 문화융합. 기존 문화 양상이 변화한다. 이거 잘 안 묻는데 다 변화해요. 문화 동화도 변화합니다. 왜 변화하죠? 원래는 뭐만 있었으니까. 원래는 A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화 병조인 문화 동화는 원래 A만 있었는데 A 플러스 B가 됐다.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A만 있었는데 B로 바뀐 거죠. 이거는. 문화 병조도 원래는 A만 있었는데 A 플러스 B로 바뀐 거죠. 이거는 A만 있었는데 C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문화 양상은 셋 다 변화하는 편입니다. 이런 걸 막 이렇게 내용이 별로 안 어렵다. 이게 굉장히 내용이 소프트한 거야. 이 소프트한 내용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내는 거죠. 전제를 봅니다. 문화변동의 요인인데 세훈이 한사의 문화변동은 새로운 문화요소의 등장으로 시작됩니까? 한사의 문화변동은 새로운 문화요소의 등장으로 시작되니? 등장으로 시작되죠? 문화변동 넷째적 요인도 문화요소 등장이야. 발명. 그러니까 우리 단원이 뭐야? 단원이 문화변동이야. 근데 문화변동이라는 게 뭐 때문이다? 문화변동 요인 때문이죠. 근데 문화변동 요인은 발명이든 뭐 전파든 간에 발명, 발견, 전파 전부 다 새로운 문화요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옳은 선지, 옳은 선지. 진기 새로운 문화요소에 출현하는 항상 문화변동을 동반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문화변동을 등반하지 않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문화가 나타난다고 다 문화변동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이 필요하다. 고등학과 레이저 포인트를 결합한 레이저 마카를 만들어 남들이 안 쓰는 문화변동이 아니다. 하면 좋긴 하거든요. 레이저 마카 만들어서 팔아. 안 팔리면 적자 보고 그냥 싸워 주는 거죠.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만들어주면. 자, 구텐베르크 쪽이고 지환이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만들어 자본 내 지식을 보급한 것은 간접 전파일까요? 맞을까? 매개체가 들어가니까 간접 전파죠. 맞아? 아니죠. 자본내. 간접 전파는 뭐야? 외제적 문화변동이야? 자본 내잖아. 뭐야? 발명이야. 그지? X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뭐하는 설명을 봅시다.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의 애초에 전파 자체가 아니다. 그냥 발명으로 인한 문화변동. 납치로 낸 거예요. 납치 선수. 국외로 가는 경우는 간접 전파겠죠. 인쇄기술. 짠. 다음. 홍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활의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현악기를 만든 사례는 자본 전파에 해당합니까? 똑같은 거 묻는 거지. X. 뭐의 사례라고? 뭐의 사례? 내재적 부충. 내재적 중에서 2차 발명. 2차적 발명이죠. 2차적 발명. 태우, 자, 사모인적 교류가 없는 집단을 가려도 간접 전파를 통한 문화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맞아? 그치, 뭐만 있으면 돼. 매개체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인적 교류는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된다고. 스트리밍만 하면 되죠. 우리가. K-팝이 전래될 수 있단다. 요거죠. 인적 교류가 없는 집단들 간에도 간접 전파를 통해서 문화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우연히 문화변동의 양상, 유형. 자, 성격이 다른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접촉하여 나타나는 변동을 문화 전파라고 합니까? 아니,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문화 전파는 문화가 전달되는 거야. 다음 태우. 자, 다른 나라 기성 종교의 교류와 체계를 응용하여 신흥 종교를 창시한 사례는 문화 융합입니까? 아니야, 뭘 사례지? 뭘 사례지? 문화. 다 문화 변동이죠.
홍재 뭡니까 이거? 다른 나라 기성 조기 조리체계를 응용하여 신흥 종교를 창시했네. 그죠? 태현이 뭐예요? 이거만 자극점프한 거 알겠니? 이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자극점프랑 문화융합이 무슨 차이가 있어? 이거 차이를 줘 이거. 기존 게 있으면 문화융합이야. 근데 아까 거기서 기존 게 있었니? 우리나라 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새로운 종교가 창시됐다는 문화융합이. 외국 거만 들어온 거만 있잖아. 우리 게 없다고. 우리 게 없는 상태에서 외국에 들어와서 신흥 종교가 창시된 거잖아. 자극점프. 괜찮니? 안 괜찮니? 다른 나라 기성 종교와 교리와 체계를 응용하여 이제 기존 게 안 나오니까 그냥 신흥 종교가 그냥 창시됐네요. 이건 문화 융합이 아니라 자동차 거죠. X입니다. 따라오? 네. 홍재. 자, 문화 융합 사례는 한 사이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까? 그렇지. 문화적 다양성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문화적 다양성이 챙기는데요. 다음 태우. 문화 동안에서 문화 사대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나타날까요? 문화 동안은 문화 사대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문화 동안 뜻이 뭐야? 문화 동안은 A 플러스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문화 동안 뭔 시간대로 A가 없어지는 거였죠. 우리가 없어지고 B가 되는 게 문화 동안. 그럼 문화 사대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우리 게 없어지기 쉬워? 응. 문화 사대주의 단점이 뭐였어? 문화 주체성 상실이었다. 문화 주체성 상실이 쉬워. 문화 동화가 일어나기 쉽죠. 오. 지환이 자 문화 동안은 강제적 문화 접근에 들어갈까요? 알 수 없어. 문화 동화가 강제적 문화 접변의 결과로 자주 일어나는 편이긴 해. 왜? 식민지배 상황이면 우리가 살아들기 쉽거든요. 강제적 문화 접변이 일어나기 쉽고. 하지만 문화 동화가 자발적 문화 접변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얘가 내가 뭐 사대주의 뭐 이런 거죠. 식민지배 상황 아니지만 좀 문화가 너무 좋아. 반발력은 우리가 억지로 강요한 거 맞는데 강요해가지고 막 억지로 머리 깎고 한 거 맞는데. 뭐 소주 이런 거는 몽고에서 또 소주 먹어 억지로 칼 들고 협박하지 않았다고. 소주 농담이야.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알뜰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강제적 문화 접근이 결과 아닙니다.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3개 5개. 다섯 개 풀어봐. 다 괜찮네. 다 풀어봐. 눈뽕. 자, 80번부터 보자. 틀린 거 볼게요. 자, 80번에 4번, 81번에 2번, 82번에 3번, 여기까지. 80번 풀이할 필요 있니? 없고. 81번 풀이할 필요 있습니까? 없고. 요거만 합시다. 하나. 자, 베트남인들이 바게트를 아니고 크루아상. 3번이고 3번 때문에 낚인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크루아상이 오스트리아에서 먹기 시작한 빵이야. 근데 이슬람 국가의 오스만족으로 공격을 막은 오스트리아인이 적군에 모욕감을 주려고 이슬람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서 준비했대. 자 그러면 초승달 모양이 들어왔잖아. 이슬람 상징. 그럼 크루아상이 만들어지면은 자극점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오스트리아인들이 초승달 모양 빵을 만들어서 크루아상. 이슬람 상징이 초승달이야. 그럼 초승달이 들어와서 크루아상이 된 거잖아. 자극점파 아니에요? 크루아상은 뭐의 사례입니까? 크루아상이 자극점파 사례다 손. 아니다 손. 문화융합 사례다 손. 뭐의 사례입니까? 문화융합 사례가 아닙니다. 홍재 뭡니까? 간접? 직접 못하겠죠. 직접 못하겠죠. 문화융합 사례다 이거. 왜 문화융합 사례겠니? 문화융합은 뭐 플러스 뭐가 되는 게 문화융합이야?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거죠. A가 있어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데 있다고 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인들이 원래 뭘 먹었겠니 당연히 빵을 먹었겠죠. 이런 애들이잖아. 오스트리아 당연히 빵이 있었을 거라고, 그죠? 빵이 있는데 조선대에 들어온 거잖아. 빵 플러스 조선딸이니까 뭐 크루아상이잖아. 융합 사례다, 융합 사례. 이제 이게 틀린 거다.
가는 자전전파 사례가 없어요. 결국 읽어보면 자전전파가 없다. 근데 나에는 가와 달리 자전전파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만약에 이거를 자전전파로 착각해서 풀면은 4번도 답이 될 수 있어. 괜찮죠? 근데 원래 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빵이 있었겠죠. 이렇게 먹었을 거니까. 빵 플러스 추선달이라서 자전전파가 아니다. 유값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온다. 이거를 킬링 같은 물은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현시 이번에 틀린 거 넘어가도 돼? 회장님? 필요할 필요 없니? 넘어갑니다. 자, 83번은 그냥 같이 푼다. 83번이랑 83번은 그냥 같이 풉니다. 자, 83번 땡땡국의 종교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퍼지게 됐다. 땡땡국에서는 자 A 종교와 고유 종교 그럴까요? 새로 종교 B가 정리됐다. 자, 전파는 뭘로 됐어? 전파는 뭘로 된 겁니까? 세 단계를 다 봅시다. 일단 제시문 분석하는 거니까. 동그라미국에서 네모국으로 종교가 퍼졌네. 어떻게 퍼졌어? 간접으로 퍼졌죠. 스트리밍이니까 간접 전파 플러스 여기 강제적인 게 들어가 있어? 자발적이겠죠 아마. 스트리밍을 통해 퍼진 거니까 자발적 플러스 새로운 종교 B가 정리됐는데 B는 뭐의 사례야? 그러니까 문화 접변의 결과로는 B는 뭐의 사례입니까? 자극점파가 들어가면 안 되지. 고유 종교의 결과가 결합됐잖아. 고유 종교가 없었을 땐 자극점파에게 간접점파가 되면 안 되고 자극점파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고유 종교가 있죠. 고유 종교랑 A 종교가 결합된 게 B 종교니까 문화 융합 사례입니다. 만약에 고유 종교가 없었어. 고유 종교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게 간접점파가 되면 안 돼요. 간접점파 플러스 발명이라는 거니까 그냥 간접점파가 아니라 자극점파야. 괜찮니? 신경공을 제조 판매하는 마름모국의 한 기업은 사고에서 전투적으로 짚은 이번에 생산을 생산 문풍수에 아이디어가 얻어서 이전한 어떤 상품 토들을 개발했고 현재 마름모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마 마름모국으로 전달된 거는 사고에서는 아니구나. 마름모국에서 이렇게 말했네. 자, 그럼 여기는 전파가 나타나 있어요? 전파가 나타나 있지 않아. 그럼 지금 이거는 생선 통조림은 뭐의 사례니? 2차적 발명의 사례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뭘로 내셨냐면 이게 자극점파로 문제를 헷갈리도록 문제를 내신 거예요. 안 헷갈리죠? 근데 헷갈리게 이제 선생님 보면은 헷갈리라고 문제를 낸 거야. 자극점파 사례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2차적 발명인데 2차적 발명입니다. 자, 가는 외제적 영인에 의한 무단운동 사례 맞아요? 외제적 문단 맞습니까? 외제적 영인으로 바깥에서 맞지 않지? 바깥에서 마름모 동그라미 국의 국교가 마름모국으로 전파된 거죠. 외제적 문화죠. 이것만 내재적으로 2차적 발명. 이게 문화 전파든 문화 전변이든 전부 다 외제적인 문화 변동이야. 외제적인 문화 변동 맞고요. 가는. 자, 가는 간접 전파, 나는 자극 전파의 문화 변동 맞아요? 아니죠. 자극 전파 아니겠다. 2차적 문화 발명이 2차적 발명. 나의 사례는 자발적 문화 전변이 나타나니? 자발적 문화 전변이 나타나요? 간단하지. 자발적 문화 전변이 나타날 수가 없지. 왜냐면 문화 전변은 외제적인 거니까. 얘는 내재적인 거란 말이야. X. 자, 그러면 두 학생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기억은 반드시 오른선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기억은 오른선지입니다. 니은은 가불입니까? 가불. 그러니까 이거를 자극점파로 푸는 경우에는 이게 X가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기억, 심지어 이게 문제도 이거를 가불로 풀면은 답이 뭐였지? 반대되는 게 답이 맞도록 나와. 답이 4번. 니은, 기읍, 디귿이 답이 맞도록 나와. 그러면 나에서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된다. 이거는 왜냐면은 여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새로운 문화적 창조되는 건 발명이니까. 그러니까 발명이랑 문화융합 자연적으로 다니까. 이게 틀린 걸로 나온 거야. 됐지? 그러니까 가불이 아니고요. 가불이 아니라 갑정이 오른선입니다. 가는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쇄되지 않은 문화 변동입니까? 갑. 외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에요.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쇄되지 않았어? 상실됐습니까? 문화융합은 기존 문화의 요소가 상실되니? 아니죠. 상실되는 건 뭡니까? 뭐가 상실돼요? 동화만 상실되는 거란 말이야. 상실되지 않았어. 상실되지 않는 문화 변동 사례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가와 달리 나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었나? 둘 다 새로운 문화가 창조됐어요. 여기는 융합을 통해서, 여기는 2차적 발명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 거죠. 지환아, 새로운 문화가 창조됐다. 세 개 뭐라고요? 새로운 문화가 창조. 자극점파. 문화융합. 발명세가 좋습니다. 이거 외우면 되고 외워야 돼. 자주 나옵니다. 엄청 자주 나와. 새로운 문화 요소는 둘 다 창조했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시로 하면 안 된다.
자, 기억에는 나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 사례입니다. 기억이 오른손지 들어가는 거죠. 내재적 요인의 문화 변동 사례 왜 2차적 변동입니다.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 니은 그러니까 둘이 반대로 풀면 반대로 풀게 이렇게 해봐. 다음 요거는 문제가 좀 헷갈리게 됐는데 이게 퍼즐형 문제 풀이다. 퍼즐형 A, B 찾아가지고 근데 문화 변동 파트가 원래 개념이 전체적으로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야. 내진에서는 많이 내고 모의고사는 많이 냅니다. 자료에 대한 행동으로는 뭐 동화, 병존, 융합, 동화는 표현시는 두 가지 문화 변동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을 쓰시오고 A가 B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이 점이네. 자, 그러면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걸 가지고 채점하는 건데 채점을 할 때 구분할 수 있는 질문에 2점을 준 거야. 구분할 수 있는 질문. 자, 그러면은 A, B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세 개를 쓰는데 동, 영, 융 중에서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지? 얘 유지됩니까? 동화? 유지되잖아. 동화 유지되잖아. 아, 동화 안 되잖아. 병존 유지되니? 유지되고. 융합 유지되니? 유지되고. 그치. 그러면은 A와 B 둘 중에 하나가 요 세 개 중에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A가 뭐가 A가 B가 뭐다라는 걸 알 수는 없지만 A, B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여야 2점을 얻겠지. A, B 둘 중에 하나는 뭔지. 동화다. 왜? 동화가 들어가야 구분이 되겠지. A, B가 병존하고 융합이면 얘네 둘이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가? 따라오니? 태우? 괜찮아?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일단은 감이 없네. A, B, C 중에 A, B, C 중에 A랑 B 중에 하나가 동화입니다. 동화가 들어가야 이게 구분이 되겠지. 2점. A가 동화인지 B가 동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 A와 C를 보고 구분하는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는 상태로 정착되었는가 0점을 받았지. 그러면 A, C에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되는 거로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이 안 돼.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되니 동화? 맞죠?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 걸 없애고 그냥 그대로 정착하는 거죠. 겁니다. 융합, 병존.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는 상태로 정착돼요. 여기도 우리 거 내버려 둔 채로 우리 거 있는 거 그대로 존재하는데 얘도 변화 없이 정착하는 거죠. 오른손씨. 융합은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는 상태로 정착되는 얘는 변하는 거죠. C로 변하잖아. X입니다. 자, 그러면 AC가 구별이 안 돼. AC가 이 질문과 좀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러면 A, C는 두 개가 반드시 뭐여야 되는 거야? 동화랑 병존이 돼야 되는 거야. A, C는 동화 혹은 병존. 그러면은 A가 만약에 병존이잖아. A가 병존이잖아. A가 병존이면 A가 병존이 돼. 그러면 A가 병존이라면 B가 무조건 동화여야 되는 거죠. 얘 때문에. 근데 A가 병존이면 얘는 C가 동화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충돌하잖아. 그래서 얘가 병존일 수가 없어. 얘는 반드시 동화여야 돼. 괜찮니? 그럼 A가 동화고요. A는 동화가 되는 거고. 그럼 B는 C가 무조건 병존이 되는 거죠. A가 동화니까 C는 병존이 되죠. C가 병존이고요. B는 뭐가 나왔어? B는 무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는 게 좀 어려워. 이거를 구하면 문제는 쉬워요. 이거 못 구해서 되는 거야. 구할 수 있겠지? 자, 기억에 대한 A의 응답은 아니오이고, 기억에 대한 A의 응답은 동화는 아니오이고, A는 아니오라고 대답했고, B의 응답은 융합이네. B의 응답은 융합은 얘라고 답했네. 오른손 주.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옳은 거네. 플러스가 원래 1번? 1번이죠. 이렇게 보면 돼요. 나머지는 쉽다. 이런 식으로 막 해보면 돼요. 괜찮니? 넘어가도 되죠? 맞춘 사람 손. 맞췄니? 맞춘 사람 손. 오, 잘했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약간 변별력 문제 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잘 배워봅시다. 파이팅! 여기까지 시험 봅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1, 2, 3, 4는 해가지고 시험 칠 겁니다. 중간평가. 그러니까 첫 타임에는 내가 외워 정리를 해줄게. 범위가 넓어가지고 다 모를 거라 가지고 여기서 아예 내 수업으로 처음 365를 한다 손. 그렇지. 그래서 한번 요약을 정리를 해주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1, 2, 3, 4는 짧게 요약하고요. 두 번째 타임부터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부모한테 문자가 가요. 문자가 가는 겁니다. A, B, C, D, E. 웬만하면 내가 C 이상은 줄 거거든. 완전 찍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너무 막 2, 30줄 하는데 C를 줄 수는 없잖아. 거의 안 줘, 근데 거의 안 주는데. 근데 좀 C 이상을 주더라도 C를 받는 것보다는 A를 받는 게 기분이 좋겠죠. 이제 부모님도 좋고, 너네도 좋고, 나도 좋고, 학원도 좋고, 좋을 수 있으려면 너네 공부를 해야 되나? 공부를 좀 하고 싶죠. 오늘 도표를 본격적으로 안 들어갈 건데 왜냐면 3분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죠? 30분 이다가 끝납니다. 몰라. 이거 하면 이제 부모 다음 주 시험을 치는 바람에 한 주 남았거든요. 부모 전까지 전범위를 못 떼긴 하는데 이제 구모 끝내고 어차피 전범위를 안 떼기 때문에 구모를 제대로 공부를 못해. 그죠? 진도를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구모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구모 때 성적이랑 비교해 보는 거죠. 이제 저렇게 할 걸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수능 때까지 쭉 계속 진도만 이제 문제풀이만 하면 사회불평등 파트를 보면 사회불평등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불평등에 대한 이론이다. 첫 번째는 계급론이라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층론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계급론은 배경이 뭐냐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배경입니다. 칼 마르크스. 안 나오나? 그냥 칼 마르크스로 나오네. 여기는 막스 웨버의 다원론이 키워드고요. 이거는 짧게 알아보라.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마르크스 안 했나? 생균에 설명했나? 마르크스는 뭘 가지고 시대를 구분한 사람이냐면 그래서 역사학과에서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거 뭐 내가 고대 중세 근대 해가지고 생산수단 뭐 시계 구분했어요. 얘기를 했죠. 짧게 하자면 했으니까. 그래서 생산수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생산수단을 가지면 지배층, 생산수단을 못 가지면 피지배층이야. 국가는 유산계급이라 그래. 지배계급, 생산계급을 가진 지배계급이 피지계급, 무상계급을 착취하게 만들어 놓은 도구예요. 국가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상사회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야.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가 없어진 사회예요. 왜? 착취 도구가 국가니까요. 왜냐면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생산수단을 가진 것과 국가 생산수단의 보유 여부로 무산계급이 피지배계급이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급을 두 개로 구분하는데 생산수단을 가졌다 못 가졌다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1차원적 구분이 나옵니다. 이 생산수단의 보유 여부는 경제적인 요소다.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 이걸 막스 웨버가 비판하는 거죠. 뭘로 비판해? 경제적인 거 말고 사회의 이런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되게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인 거 플러스 정치적, 사회적 뭐 이런 거. 다른 요소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냥 경제에 다 종속돼 있다고 봐. 위신 이런 거, 권력 이런 거, 돈이 많으면 지배 계급이면 권력도 따라오고 사회적 명예, 위신 이런 것도 지위 이런 것도 따라온다고. 그래서 오직 경제적 요인만 생산수단 소유 여부로 계급이 결정됩니다. 계급은 자본가 노동, 얘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 시기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이 자본이거든요. 중세 때는 토지였고 고대에는 노동이었습니다. 근대가 가지고 자본가 노동자로 생산수단 보유가 결정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 영역이 아니라도 정치적, 사회적 이런 다원적 계층이 문제는 되지. 여기는 그래서 이분법적이고 불연속적인 계층 부분이야. 이분법은 왜 이분법이야? 생산수단 보유 한 사람, 안 가진 사람 두 개가 나누는 거죠. 그리고 걔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부분이 있어. 자본가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본가고 노동자는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노동자야. 그래서 노동자 1등이랑 자본가 꼴찌가 이게 좀 용꼬리, 뱃머리. 얘네가 실제로 자산 소득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얘는 자본가잖아. 얘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 돌려가지고 노동자를 굴려. 빚만 많은 자본가라도 노동자를 고용해서 공장을 굴려서 돈을 부유하게 벌 수 있는 자본가라면 점점 더 부유해져요. 노동자는 여기 아무리 부유한 노동자일지라도 계속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착취받고 있거든요. 점점 더 가난해져요. 노동자가 부유해질 수 있지. 근데 노동자가 부유해지는 속도보다 자본가가 부유해지는 속도가 더 빠른데. 그래서 얘는 점점 올라가고 얘는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는 것만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격차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노동자는 자본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산 수단이 없습니다. 불연속적입니다. 딱 두 개는 단절되어 있어요. 자, 근데 뭐가 좀 중요하냐면 범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계층론에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범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계급론에서는 범주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범주의 사전적 정의가 이겁니다. 써놨을 텐데. 범주 안 써놨나? 비슷한 부류끼리 묶는 걸 범주라고 하거든. 어디 써놨는데? 어디 썼는지 못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 부슷한 부류끼리 먹는 거, 아니 부슷한 부류끼리 묶는 거, 상중하로 묶는 게 범주화하는 거다. 근데 얘는 범주화하지 않죠. 비슷하지 않아. 비슷한 부류끼리 묶지 않는다고. 얘는 아예 다른 애들. 여기는 대충 뭐 이 정도 비슷하네, 요즘 비슷하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분명하거나 상중하를 두루뭉실하게 묶는 것을 범주화라. 여기는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서부터 정치적 권력 2, 3, 4, 5, 6, 7, 90. 여기서 대충 한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그냥 비슷한 범주로 묶는다. 근데 여기는 서열화되어 있지 않아. 자본가 1등이나 자본가 꼴찌나 다 자본가야. 그냥 자본가야. 노동자는 노동자 1등으로 노동자 꼴찌는 그냥 노동자야. 그래서 서열화, 범주화가 여기 쓰는 거 중요하다. 자, 범주화라고 그러면 계급으로 생각하는데 계급은 범주가 아니야. 그냥 아예 아무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라고. 두루뭉실하게 묶는 게 범주라고. 서열화도 얘도 서열화돼 있지 않아. 자본가와 계급, 자본가와 노동자를 서열화한 게 아니야. 자본가 안에서 자본가 1, 2, 3, 4, 5, 6, 7, 80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용어로 이게 사용되어지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서열화, 범주화는 계층론에서만 쓰는 용어. 연속적 계층론입니다. 이건 아니까 이겠죠. 자, 여기는 넘을 수 없는 사천의 벽이 있는 불연속적 계층 구분이기 때문에 계급 구분이기 때문에 자본가 최하층은 엄사벽이야. 엄사벽. 아무리 자본가 최하층이라도 생산수단을 보유했기 때문에 얘는 노동자 최상층보다 훨씬 계속 보유해질 거예요. 생산수단 보유율과 자본가 노동자 차이를 점차 확대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상층의 꼴찌 세력가는 중층의 최상위 세력가랑 비슷해요. 위에서 경제적으로 51등하고 52등 차이거든요. 계층 갖고는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범주, 두루뭉실하게 묶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정치사회적 요인은 견제적 요인의 종속대. 그래서 이런 논적입니다. 뭐 원촌, 경제적인 거 원촌. 나머지 뭐 정치적 권력 뭐 이런 거 쓸 수 있지. 사회적 명예, 지위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뭐 따라가 경제적 뭐 생산수의 보유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종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가치가 좀 다양하죠. 대학 교수님, 일반적으로 공부 많이 하시고 상류층이라고 인식이 있잖아. 존경하는 편이죠. 교수님 공부를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권력은 좀 작죠. 뭐 권력은 대학원생들한테는 절대 권력이지만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그게 막 권력이 있고 그러지 않잖아. 그리고 이제 재벌 2세가 정치 권력은 없을 수도 있죠. 재벌 2세지만 재벌 2세가 돈은 많지만 정치권이랑 관계가 없는 재벌 2세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요인에 다 따라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위 불이익전상 현명하게 어려워. 이전에 그냥 교재적으로 따라간다고 갔는데 왜 이럴까요? 짜잔.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경제적 요인에 종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위분리 전상을 설명했다. 근데 여기서는 각 요인이 기능하고 도전적으로 있잖아요. 정치적 요인이 따로 있고 문화적 요인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이 따로 있으니까 각각 존재하고 걔네가 따로따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분리 전상을 설명하기 용이해요. 자, 그럼 계층 이동은 여기서는 제한됩니다. 왜? 생산수단이 가로막고 있잖아. 생산수단이 없다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떠나도 노동자.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많이 채취도 안 하는 거야. 열심히 일할 수. 네가 아무리 나태하게 있더라도 어차피 일은 누가 하니까 자본가가 하니까 노동자들이 하니까 자본가는 공장만 돌리면 돼. 전기세 내면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중산층은 없습니다. 중산층은 없어요. 왜? 열심히 게으른 자본가도 계속 부유해지고 부지런한 노동자도 계속 가난해져요. 중산층이 존재하지 않지. 격차는 더 커지는 거죠. 중산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층 착취율이 안 높아야지. 그렇겠나요? 여기는 계층 이동이 용이합니다. 중산층은 존재할 수 있고요. 왜냐면 중산층이 계층 이동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여기는 상층, 중층, 하층이 있다고 했죠. 하층이 열심히 노력하면 중층이고, 중층이 열심히 노력하면 상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자본가가 되고 싶다고 자본가가 될 수 없죠. 생산수단의 보유 요구로 이미 난 노동자로 결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계급의식과 소속감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동지의식, 적대의식이라고 집단의식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좀 없다고 보는 거지. 계급이 조소가 없죠. 내가 노동자라고 원장님 좀 부르주아 나를 착취하는 거 이렇게 뭐 제의라고 어떤 욕하지 않단 말이야. 물론 이제 학원에 불만이 많긴 해요. 학원에 불만이 많지만 이게 뭐 계급의식 적대의식은 아니죠. 노조 결성하고 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학원은 경우가 작아가지고 집단 간 대립 이런 거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보다는 덜 강조하는 편입니다. 다음 공통점이나 공통점 차이 저기 나온다. 경제 요인에 의한 계층화를 인정합니다. 혹은 경제 요인에 의한 계층화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계급론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계층론에서 달리 경제 요인에 의한 계층화를 인정합니다. 근데 얘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경제적인 요소가 있잖아. 부가 여러 개 다원적인 가치들 중 하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경제 영역을 고려해요. 달리가 틀렸다, 달리가 틀렸습니다. X. 다음 사회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계급 개념을 활용합니다. 계급은 요거죠. 경제적 계층을 계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계층은 여러 개 있는데 경제적인 계층 계급 부분을 하는 편이야. 둘 다 사용한다. 두 가지 들어. 다음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이거를 앞에서 했다. 언제 했냐면 기능론 갈등을 할 때 했어요. 기능론 갈등은 뒤에까지 쭉 나오는 게 이런 내용이라 하는데 언급한 게 있죠. 그래서 기능론은 뭐라고 했냐? 자, 뭐랑 차이점이냐면 사회 갈등, 사회 운동, 사회 이동이랑 차이점이다. 기능론이 사회 운동, 사회 변동, 사회 갈등 이런 거 좋아했어요? 기능론 안 좋아해. 왜냐면 지금 이제 대가리 뚝 빠진 애들이죠. 지금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기득권층 이론을 입장을 대변한다고 비판 많이 받죠. 사회 갈등은 안 좋은 거야. 왜? 내 지위를 흔들잖아. 근데 불평등은 좋은 거예요. 왜? 내 지위가 얘 지위랑 다른 게 나한테 좋은 거야. 약간 뉘앙스가 비슷한데 불평등, 막 갈등 이런데 안 좋은 거잖아. 일반적으로 그냥 갈등이든 불평등이 다 안 좋게 보이는데 그 불평등 갈등에 대한 기능론 갈등론의 입장이 정반대라는 걸 주의합니다.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도 좋게 봐요. 하트죠. 앞에서 했다 이거 한번. 근데 사회 갈등은 엄청 안 좋게 본다. 근데 불평등은 얘는 엄청 싫어해. 갈등은 왜? 내가 착취당하고 있는 거. 피치배치 입장에서 너는 좋아해. 사회 운동은 좋아해. 사회 갈등도 좋아해. 왜? 사회 갈등이 사회 운동을, 사회 변동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하트랑 악마 표시가 반대로 됐었습니다. 자,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기능론의 얘기를 봅시다. 이건 차이점이고 우리. 자, 직업 기천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직업 기천은 그리고 모두 합의했다고 봐요. 여기도 합의를 한 거지. 근데 누가 합의한 거예요? 기득권 측이 합의한 거예요. 직업 기천은 없어. 직업 기천이라는 거는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위 계층이라고 그냥 포지셔닝을 그렇게 한 거야. 우리한테 가스라이팅 한 거야. 뭐 판사, 변호사, 뭐 치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는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는 거야. 노동자들 뭐 이런 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걔네는 위험을 리스크를 무릅쓰잖아. 기업 사업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벌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만큼 리스크를 지불하지만 좀 부자가 돼도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거죠. 너네는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험을 무릅쓸 생각을 안 하잖아. 우리 망할 수도 있다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벌어도 된다. 그래서 너네는 천하고 우리는 위한 거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죠. 그런 지배층 합의로 규정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진입장벽 이런 거 따라 다른 거예요. 쉽게 대체되면 사실 임금이 좀 낮은 거고 쉽게 대체되기 힘들면 임금이 높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음 차이점. 기능론에서는 대가리 톡밭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균등하게 구현된다고 봅니다. 계층이 되기 쉽다고 봅니다. 네가 왜 가난한 거야? 물어보라 했잖아. 여기서는 왜?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왜?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어. 왜냐면 계층이 좀 이렇게 불균등하게가 구현되고 애초에 금수저들은 환경적으로 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고 비싼 고액 과외 받고 그러니까 쉽게 성적을 낼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성과도 내기 쉽겠죠.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우리는 5시간 공부와 1시간 공부를 하려면 5시간 알바를 뒤에 먹고 살고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회가 불균등하니까 애초에 계층 이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뭘 더 강조하냐? 성취주의를 강조해요. 성취주의를 극복하는 노력 능력에 따라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도 오히려 어떤 불균등 역할을 불평등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보여줘요. 불평등은 성취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불평등은 좋은 거야 라고 합니다. 불평등은 보편적이고 필수적이고 좋은 건 다 들어가놨어. 전체에 다 전체에 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보편적이고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를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결이 결석할 때 결자가 빠질 수 없는 요소라는 얘기야. 반드시 필요하고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부품. 빠지면 안 돼. 빠져야 기득권 되게 좋아하잖아. 안 빠져야 기득권 되게 좋은 거잖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피한 거. 그리고 자연적인 건 정상적인 자연성이야. 왜냐하면 불평등은 성취 조기를 강화해 주니까 좋은 겁니다. 반대죠 여기는. 뭐는 공동적인 이거 중요한 거 중요합니다. 불평등이 보편적인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둘 다 보편적이고 보편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거죠. 갈등론에서도 불평등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아. 근데 그게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야. 비정상적인 현상이야. 그리고 극복할 수 있어요. 다 때려 부수면 돼요. 불평등한 사회를 개혁해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극복된다는 거야. 보편적이긴 한데 기득권 유지를 위해 만든 인위적이에요. 원래는 없었어. 근데 여기는 불평등이라는 건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여요. 노력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죠. 자연적인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 여기서 나오는 불평등의 희소가치의 차등 구매라는 거는 불평등의 정의다. 불평등의 정의가 이거예요. 1번. 불평등이라는 거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를 불평등이라고 해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재화는 한정돼 있잖아. 그래서 가치 배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 배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배적인 마이너가 생기면서 빡세게 배우는 거다. 그래서 희소 가치를 차등 분배하는데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그거를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싶은 가치, 희소 가치를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큰 걸 희소하다 그래요.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야. 희소 가치.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어떤 가치를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는 그런 불평등. 이거는 그냥 불평등의 정의가 이미 그러니까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불평등이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라고 부정하는 입장은 없어요. 왜? 불평등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이고 보편적 현상이에요. 둘 다 이렇게 봐요. 일반적이라 보편적이다. 둘 다 어디 있지?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는 그냥 모든 사회에서 다 나타나는 거야. 역사적으로 불평등이 없었던 사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석기 이후로는 계속 불평등이 있었어요. 중동기 시대부터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뭐가 달라? 정상적이라고 보는 건 얘만 정상적인 상황. 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죠.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죠. 여기는 일시적인 거야. 쭉쭉 지속적이긴 하지만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여기는 영구적인 거예요.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불평등이 있어요. 내가 더 잘 사는 거죠. 자, 기능론에서 불평등은 정상적 현상으로 봅니다. 정상적이죠. 하지만 사회 갈등 변동은 비정상적 현상인 것을 주의합니다. 얘기했죠? 사회 갈등은 안 좋은 거라고. 내 지금 기득권적 지위를 해치는 거야.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자, 갈등론에서 불평등은 비정상적인 현상이죠. 지금 막고발로 보잖아.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때려 부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사회 갈등 변동은 때려 부수는 중인 거기 때문에 정상적 상황이죠. 왜냐면 항상 착취를 당해왔잖아. 불평등이 보편적이라는 거는 항상 피지의 계층이 착취를 당해온 겁니다. 포교적인 일반적 포교적 둘 다 공정하잖아. 항상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사회 갈등이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거야. 사회 변동이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 역사죠. 그래서 고대에서 뭐 이렇게 세상들 바뀔 때마다 혁명, 시민혁명으로 이제 기득권층을 무너뜨렸듯이 우리도 무너뜨리자는 거죠. 다음 1, 2는 계층론, 기득론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1, 2. 요거는 불평등의 정의고, 요거는 일반적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을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스의 계급론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이론이 막스의 계급론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이론이 갈등론이죠. 갈등론. 계급론은 갈등론 해석되고 무방해. 애초에 갈등론의 배경이 계급론이죠. 계층론은 배우 독자적으로 주장하는 이거니까 기능론과 완전히 같은 분류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정도만 알아두면.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요거를. 계급론, 계층론, 그 다음에 갈등론, 기능론에서 전부 다 1, 2는 긍정이에요.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다 일반 분배 현상이라는 전부 다 긍정. 괜찮니? 10분 남았네요. 한번 봅니다. 태훈아, 계급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범주화 개념으로 분류하나요? 범주화라는 단어를 어디서 써? 표식론에 쓰죠. 범주화 플러스 어떤 단어도? 서열화라는 단어도 기억합니다. 범주화 플러스 서열화는 계층론 키워드다. X. 태우
계급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까요? 아니지. 불가피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얘기야. 불평등은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때려 부수면 돼요. 그죠? 혁명을 일으키면 되잖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거지. 불가피 뜻이 뭐야? 피할 수 없는 사회다. 불가피한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계층론에서는 불가피한 상황, 필수 불가결한 상황, 정상적인 상황 이렇게 보는 거고, 계급론에서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봅니다. 때려 부숴서 없앨 수 있는 상황이죠. X. 계급론. 다음 진기. 자, 계층론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사회 계층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경제적 계급 개념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나요? 맞니? 맞나요? 이것도 맞아. 오른손이다. 계급론에도 해당되는 거지. 계급론 선지긴 한데, 계층론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계층론에서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계급론은 경제 측면만 보는 거고, 계층론은 경제적 측면 보고 보는 거죠. 둘 다 교집합이죠, 교집합.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얘도 안 쓰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아주는 거고. 지화나 자, 사회 불평등에 대한 관점입니다. 갈등론인데,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우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까요? 많이 주어는 다시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우위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어느 입장이냐? 기능론이야, 갈등론. 기능론이야. 직업 간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우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능론에서 이렇게 하거든. 갈등론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야, 뭐 실제로 어디가 우열이 있다라고 평가하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는 갈등론이 아니다. 기능론이다. 기능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기능론은 직업 유형과 사회적 중요도 우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X. 풀 수 있겠니? 말이 좀 어렵게 나와서 그런 거지. 쉬운 얘기입니다. 대후. 자, 기능론에서는 훈련과 교육을 시키기 위한 유인 체계 하나로 직업과 직책에 대한 불평등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볼까요? 맞니? 네. 불평등이 필요하다잖아. 불평등 보상제도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불평등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불평등을 좋게 보고 있어, 나쁘게 보고 있어? 좋게 보고 있잖아. 불평등 보상제도가 필요하다니까. 뭘 하기 위해서? 훈련과 교육을 시키기 위한 유인체는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유인하는 그 방식이죠. 유인하는 방식으로 불평등 보상제도. 너 열심히 하면 많이 줄게. 열심히 못하면 너 때릴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훈련과 교육이 불평등 근본적으로 보니까 나오고 기능에서 우연히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구조적 모습보다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맞을까? 나고 구조적 모습을 강조하는 건 갈등론이죠. 갈등론.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불평등해? 뭐 근데 뭐 어쩔 수 없나? 뭐 사회 자산이 한정돼 있는데 구조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불평등이 발생하는데 어때? 뭐 이런 거죠. 또고요. 기능론에서 강조합니다. 다음 문제. 기능론에서는 균등분배 기대치와, 이거 말이 좀 어렵거든요. 다시 균등분배 기대치와 개인의 성취 욕구 수준은 부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한번 이게 때려 맞춰보세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균등분배 기대치.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열심히 노력하든 대충 하든 간에 모두가 동일하게 준다는 거야. 균등분배 기대치는. 내가 열심히 하든 말든 그냥 무조건 사회적으로 나를 동일하게 보상해 줄 거야 라는 기대치는 개인의 성취 욕구 수준과 부의 관계에 있다고 볼까요? 부는 부정적 관계다. 부정적 관계.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맞을까? 오른손이겠죠. 91.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죠. 균등분배 기대치가 낮다는 건 차등분배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야. 차등분배. 그러니까 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분배받고, 내가 대충 하면 적게 분배받는 기대치가 높다면 성취욕구 수준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불평등이 성취욕구를 고치시킨다고 했지, 기능론에서는. 그래서 차등분배와 성취욕은 정의 관계인데 균등분배 기대치는 차등분배 기대치가 반대잖아. 그러면 반드시 성취욕구와는 부의 관계이겠죠. 기능론에서 보겠지. 갈등론에서는 반대겠죠. 갈등론에서는. 불평등이 실현될수록 성취욕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보면 어쨌든 부의 관계가 확실히 됩니다. 갈등론에서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기능론 쉽게 보니까. 다음. 그래서 꼬고요.
우연한 자 기능론에서는 사회 계층간의 병리적인 형상. 병리적 형상 누가 얘기해? 병리적이다. 어디 키워드 나와? 기능론 키워드가 병리적은 잠깐 병이 든 거야.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팔이 지금 멍이 들었다고 팔을 잘라내면 안 돼. 팔이 잘라내자. 그 팔이 상처가 옮아가지고 전부 몸 전체가 상할 수 있으니까 팔을 잘라내자는 급진론적 관점입니다. 갈등론에서 그렇게 보고요. 여기는 잠깐 병이 든 거면 이제 호흡하면 되죠. 약 바르면 되죠.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회 계층화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이고 잠깐만 병리적인 현상은 뭔가 사회 계층화는 병이 든 게 아닌데 당연한 건데 정상적인 건데 X네. 기능론에서 병리적인 현상이 기능론 키워드 맞거든요. 근데 갈등이 병리적인 현상이고 잠깐 병이 든 거고 계층화는 불평등이다. 계층화가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은 좋은 거라니까. 그건 병이 든 게 아니야.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갈등이 병리적이고 갈등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고 불평등은 좋은 거라서 병리적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낚시의 선지를 낸 거죠. 병리적이라는 거 기능론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맞는데 병리적 기능론 키워드 맞는데 계층화가 병리적인 게 아니라고 사회 갈등이 병리적인 거로 본 거예요. 기능론에서 주의를 합니다. 어렵네요. X 다음 지환아. 자 기능론에서는 했고요. 계층론, 계급론, 기능론, 갈등론에서 모두 사회의 불평등을 보편적 현상으로 봅니까? 맞아요. 불평등은 보편적이다. 그리고 불평등이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다. 이 두 개는 모든 입장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얘기를 했죠. 오른손 주세요. 자 태국 다시 계층론, 계급론, 기능론, 갈등론에서는 모두 사회 계층화 현상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찾는 이게 불평등이다. 사회 계층화 현상이 불평등이다. 불평등의 정의가 뭐라고?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야.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불평등의 정의가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를 불평등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영어입니다고. 괜찮죠? 5분 남았는데 내용이 원래 없어. 5분 만에 끝냅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푸는. 이게 내용이 아니야.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진짜 하나도 안. 그러니까 알려면 풀려면 알긴 알아야지. 5분 만에 할 수 있는 개념이야. 하지 말까? 복습합시다.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다음 5분 만에 할 수 있는 분량이긴 한데 그냥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앞에 거 잠깐 복습합시다.